네. 하늘 아래 내가 받은 가장 커다란 선물은 오늘입니다. 오늘 받은 선물 가운데서도 가장 아름다운 선물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당신입니다. 네, 저한테는 여러분이 오늘 선물 같은 분들이에요. 이건 나태주 시인의 선물이라는 시 중에 일부입니다. 네, 혹시 궁금하시면 다음에 한번 찾아보시고 내 소중한 사람들한테 한번 들려주면 어떠실까 생각해 봤습니다. 혹시 사진을 제가 이제 사진 하나 준비해 왔는데요. 이 사진이 시대로 보면 언제적일 것 같으세요? 우리 운영진에서 정답을 맞추셨나요? 네. 어머님들 혹시 초등학교 다닐 때 모습 아니세요? 그렇죠. 제가 계산을 좀 해봤더니 어머님들이 다니던 시대가 90년대나 네, 2000년 초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니에요? 80년대 아니시죠? 여기가 저희 1990년대 초등학교 모습이에요. 딱 봐도 인원수가 네, 저 첫 발령 났을 때 40명 정도 가르쳤었거든요. 한 반에서. 한 반에 40명인데다가 지금 딱 봐도 따닥따닥 붙어 있는 데다가 보면 뭐 사물함도 저 뒤쪽에 조금 있고요. 그리고 선풍기라고 할 만한 것도 지금 천장에 붙어 있는 프로펠러 정도가 붙어 있죠. 그때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때 교실에서 공부할 때 혹시 막 친구들이랑 협동학습하느라고 돌아다니면서 막 모든 맞추면서 막 이런 활동 많이 하셨나요, 혹시? 아니죠. 대부분은 자리에 앉아서 담임선생님께서 안내해 주시는 대로 듣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그림도 그리고 문제도 풀고 뭐 읽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주로 앉아서 많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지금 2020년도에 저희 교실의 모습입니다. 차이가 좀 어떤 차이가 확 느껴지시나요? 일단 짝꿍이 없어요? 네, 짝꿍도 있었다 없었다 합니다, 요즘에는. 자, 짝꿍도 짝꿍이지만 일단 인원수가 확 줄었죠. 지금은 저희 이제 초등학교 우리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한 학급당 20명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은 20명 내외로 학급을 구성하기를, 물론 지역적으로 워낙 학교는 많지 않은데 이제 많은 학생이 있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지만 대부분은 20명 이하로 인원을 맞추려고 지금 학교에서 노력하십니다. 그리고 자, 이렇게 자리가 넓게 있다 보니까 아까 짝꿍이 없어요 그러셨는데 짝꿍이 없는 게 아니라 짝이 됐다 안 됐다, 4명이 짝이 됐다 안 됐다, 그리고 6명이 됐다 안 됐다, 이렇게 얼마든지 유동적으로 형태를 바꿔서 같이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때랑 조금 다르죠. 우리 때는 그때 막 움직여 다닐 그런 공간도 별로 없었는데, 심지어 요즘에 1학년들은 책상을 다 뒤로 밀고 이렇게 가운데 자리를 만들어 놓고 놀이학습도 합니다. 거기서. 그래서 이 예전에 이런 우리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랑 많이 달라졌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혹시 아버님 학교 다니실 때는 좀 다르시죠? 네, 혹시 어느 한국에서 초등학교 나오신 건 아니잖아요. 네, 미국에서 나오셨죠. 미국은 인원수가 작았죠. 작으셨죠. 한 반에 몇 명 정도 있으셨어요? 20명?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 미국에 이렇게 학생 수가 적은데 선생님이랑 막 이렇게 수업하는 걸 되게 부러워했었어요. 예전에는. 야, 저기는 학생 수 조금이고 선생님이 그럼 조금이니까 아이들한테 많은 관심을 주실 수 있을까 하고 부러워했었는데, 지금은 우리도 그 정도의 이제 교육력을 갖추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했어요. 엄마가 사실은 아이들을 생각할 때 초등학교를 딱 떠올리면 내 초등학교 경험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예요. 아니다라고, 아니 나 선생님 요즘에 저 학교 어떤지 잘 알고 있어요. 뭐 TV에서 많이 봤어요. 이러시더라도 뭐 이렇게 갑자기 뭐 문제가 생기거나 이렇게 상황이 생겼을 때는 내 초등학교 때 경험을 잘 떠올리세요. 그게 어쩔 수 없어요. 내가 겪은 것이 가장 먼저 판단할 때 기준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랑 그때랑 많이 달라졌다는 걸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려고 퀴즈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엄마는 라떼고요. 아이는 알파예요. 아이가 왜 알파일까요? 오, 알파 세대. 맞습니다. 알파 세대가 왜 알파 세대라고 이름이 붙여진지 아세요? 이전까지 없었던 세대. 그렇죠. 항상 새로운 세대가 나옵니다. 저희 때는 저 X세대거든요. 네. 어머니들은 무슨 세대이신가? MZ세대이신가요? 네, 외모로 보면 MZ세대신데. X세대, 뭐 Y세대, 그 다음에 밀레니엄 지나면서 MZ세대까지
오고 나니까 이제 새로 등장하는 세대를 일컬을 말이 필요해서 알파벳으로 A, B, C, D, 뭐 G까지 끝났어요. 새로 시작하는 걸 그리스 문자로 알파로 시작합니다. 알파, 베타, 감마 있잖아요. 그걸로 시작하면서 우리 아이들 세대는 알파 세대라고 이제 불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알파하고 엄마 라떼하고 좀 어떻게 다른지를 지금 용어를 분류를 해볼 거예요. 아시는 대로 큰 소리로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요. 인원수가 적지만 우리끼리 큰 소리로 한번 대답해 보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콩나물 교실이 나왔습니다. 콩나물 교실 엄마 라떼일 것 같아요. 그쵸? 혹시 콩나물 교실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모르세요? 네, 아유. 그럼 혹시 어머니 중에 콩나물 교실을 설명해 주실 분 계세요?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네, 어머니들이 많이 부끄러우신가 봐요. 사실은 이 앞에 서서 저 말하는 저도 사실 부끄러워요. 근데 콩나물, 혹시 아버님 콩나물 키우는 거 보셨어요? 콩나물이라는 게 미국엔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콩에다가 물을 막 주면서 까만 천을 이렇게 덮어 씌워 놓으면 콩 뿌리가 이렇게 나와요. 그럼 그걸 우리가 음식으로 만들어 먹잖아요. 그런데 그 콩나물을 키울 때 보면 콩이 빼곡하게 있어서 그 뿌리가 이렇게 하나씩 나오는 게 뻣뻣하게 서요. 그래서 그렇게 너무 밀집되어 있는 모습을 이렇게 우리가 비유적으로 콩나물 교실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아까 40명 넘게 공부하던 교실이 바로 그런 모습을 연상시킨다고 해서 콩나물 교실이라는 별칭을 붙여서 부르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거의 사라진 모습이에요, 저희한테서. 자, 자율휴업일. 많이 아시죠, 이제? 네, 아까 오전에 수업 많이 들으셨을 테니까 자율휴업일은 알파입니다. 자율휴업일이라는 게 뭔지도 설명 들으셨죠? 네. 자율휴업일은 학교의 필요에 의해서 학부모님과 그 다음에 선생님들과 이제 우리 이 1년 중에 어떤 시기에 하루를 쉬어서 이렇게 연휴를 뭐 연장시키든지 아무튼 아이들 체험학습에 이로운 때라든지 그런 걸 우리가 합의해서 정하는 휴일이에요. 공휴일이 아닌데 쉬는 날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명절, 연휴, 이제 너무 이제 부모님들이 뭐 지방에 갔다 오시거나 할 때 이제 여유가 없을까봐 그 즈음으로 많이 원하시고요. 그리고 징검다리일 때, 가운데 있는 날을 또 자율협의로 많이 원하십니다. 그래서 협의해서 같이 정하고 있는 날이고요. 폐품수집이요. 언제일까요? 라떼예요. 네, 라떼입니다. 폐품수집이 뭔지 아시죠? 네, 우리 때는 자원 재활용에 정말 지금으로 생각하면 생태 전환 교육이죠. 집에서 쓰지 않는 신문지나 막 병 같은 거 모아가지고 그걸 팔아서 다시 자원으로 쓰는 그런 걸 하는데 어린이들이 정말 많이 참여를 했었어요. 그리고 가정방문이요. 누굴까요? 라떼입니다. 그렇죠. 우리 선생님들 가끔 1학기 때나 뭐 이렇게 한 번씩 집에 와서 그때는 참 희한했어요. 선생님들 오셔가지고 이 집에 부모님도 만나고 가정 형편이 어떤지도 좀 유심히 살펴보시고 근데 그게 사실은 지금 돌이켜보면 이제 없어진 이유가 그게 학생 교육할 때 큰 도움이 되나 아니면 오히려 뭐 다른 반대의 급부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지만 지금 또 한편으로는 교사가 그것을 적절히 정말 참고로 해서 잘 활용한다면 아이에게 도움을 주는데도 또 필요한 부분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가정방문 지금 없어진 걸로 아시겠지만 실제로 가정방문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언제 가정방문을 하냐면요. 아이가 말도 없이 사흘 이상 연락도 안 하고 안 왔을 때 결석하면 선생님께서 동사무소에 이렇게 전화하셔가지고 그 집에 방문 좀 해야 되겠습니다. 아이가 안전한지 이제 그걸 저희가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가정방문을 가십니다. 그런 경우 외에는 거의 대부분은 가정방문을 지금은 뭐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교실 청소 용역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혹시? 네, 이거 어느 때일까요? 알파죠. 요즘에는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만 생각해도 1학년, 2학년일 때는 청소도 잘 못하잖아요. 어린이들이. 물론 2학년 되면 이제 막 그 빗자루 하는 거 이거 배워가지고 쓸고 했었지만 1학년만 해도 잘 못 치우고 하니까 어떻게 했냐면 학부모님들이 봉사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때는. 제가 초창기에만 해도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어머니들이 사회활동도 많이 하시고 또 이제 그거보다는 용역을 써서 교실을 청소해 줄 수 있을 만큼 우리나라가 그만큼 또 교육
인력적인 이제 자원도 많이 확보했고 그래서 이제 이게 가능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1학년 교실에서 주기적으로 이제 청소해 주신 분들이 오셔서 청소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게 참 좋죠. 저희 어렸을 때보다는 훨씬 그런 부분에는 많이 발전한 것 같아요. 탐구 생활은요? 라떼죠. 방학이면 우리가 탐구생활 정말 열심히 풀었던 거 생각납니다. 요즘에는 탐구생활이라 할 것은 없고 각자 이제 자기 수준에 맞는 활동을 하고 또 더 많은 뭐 경험의 폭을 넓히라고 방학을 하고 있으니까요. 자, 오르간은 그렇죠. 오르간 지금 교실에 없어요. 오르간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풍금 네, 막 발로 이렇게 굴려가지고 소리를 내는 그 악기인데 지금은 없습니다. 아이들 뭐 지금은 워낙 현란한 악기를 이제 어떻게 보면 소프트웨어 활용해서 많이 반주를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오르간은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이알림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네, 알파죠. 이알림이는 알파입니다. 이알림이가 지금 아마 예비 소집할 때 각 학교마다 다 설치하라고 안내를 받으셨을 거예요. 이제 앞으로는 이 소통 창구가 이알림이가 굉장히 주요한 소통 창구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알림이로 학교에서 알리고 싶은 내용들을 대부분 다 알립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가정통 신문을 인쇄를 해서 다 가방에 넣어서 이렇게 우체통으로 보내드리고 했었거든요. 요즘에는 거의 없어졌어요. 근데 문제는 이 이알림이로 가다 보니까 이알림이로 오는 이 내용들을 간혹 어머니들께서 놓치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문자나 뭐 카톡이나 이런 거 받는 게 워낙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놓치는 경우가 있는데 1학년 때는 다른 학년도 물론 잘 챙기셔야 되지만 1학년 때는 이 이알림이를 적극적으로 매일 주기적으로 보시면서 확인해 주시는 게 아이 활동을 학교 생활을 돕는 데는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체육복이요. 라떼죠. 요즘에 학교에서 체육복 안 사요.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하얀색 체육복, 자주색 체육복 학교마다 막 이렇게 체육복 색깔도 다르고 하면서 체육복 샀었잖아요. 공동으로. 근데 이제는 없어요. 아이가 자기가 운동하기 편한 복장으로 이제 입고 다니면 됩니다. 전자칠판이요. 알파 세대에서 전자칠판을 씁니다. 요즘에는 선생님이 옛날에 백묵으로 막 칠판을 이렇게 판서하고 하던 것보다는 이제 바로 컴퓨터로 치거나 보여주면 화면으로 바로 띄워져서 보여주고 이제 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많이 이제 상용화되고 있어요. 이제 앞으로 더 발전할 거예요. 그리고 학교 앞 문방구요. 네, 라떼죠. 이거 아주 추억이 많죠. 학교 앞 문방구라고 하면 군것질 그 불량식품도 많이 사 먹고 뽑기도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심지어 남자애들 맨날 오락하던 것도 생각나거든요. 요즘에 학교 문방구 거의 없어졌어요. 이 동네도 아마 문방구 찾기 힘드실걸요? 그쵸? 이거 왜 없어졌을까요? 네, 학교에서 대부분 다 지급이 됩니다. 학습 준비물이라는 게 대부분 다 지급이 돼요. 그래서 이 참 좋은 점도 있어요. 예전에 제가 초창기 아이들 가르칠 때는 준비물을 안 갖고 온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날 준비물이 준비되지 않아서 학습이 진행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그 아이들이 옆에 아이들 걸 본다거나 아니면 선생님이 여유가 있으면 좀 더 나눠주시겠지만 그런 게 없을 경우에는 그냥 참관 정도만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종종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부분, 그런 걸로 인한 생길 수 있는 결손이 거의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런 거 보면 정말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게 뿌듯해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발전해서 아이들에게 교육적으로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해줄 수 있다는 건 정말 자랑스러운 일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에어컨이요. 언제? 라떼요? 지난번에 어떤 학부모님 에어컨 있는 교실에서 공부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초등학교 때. 그래서 우와 그랬는데 저 에어컨 정말 구경한 지 제가 아마 선생님 되고 나서 구경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냉난방을 굉장히 아이들을 쾌적한 학습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잘 운영하도록 허용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때랑 지금 우리의 자녀 세대가 좀 다르구나 하는 그런 느낌으로 좀 다가오셨으면 해서 라떼 퀴즈 한번 해봤고요.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린 내용 순서는 이렇습니다. 하나는 학교에 보내는 일단 나의 마음을 한번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학교에 가는 우리 아이 마음은 그럼 어떤 마음일까?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함께 학교에 잘 적응하기 위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 하는 것을 이제 조금 짚어보려고 해요. 그러면 아이를 학교라는 곳에 입학시키는 나의 마음을 왜 들여다봐야 될까요? 사실 아이들이 학교 가는데 왜 내 마음이 중요해요?
머릿속으로 막 생각은 많이 드시죠. 그렇지만 선생님이 이게 정답일지 아닐지 몰라서 내가 얘기했다가 부끄러울 수 있으니까 얘기 못 하시죠. 자, 이 마음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학부모 종회 때 학부모 공개 수업을 할 수 있어요. 1학년. 그때 우리 아이가 선생님이 질문을 했는데 손을 번쩍 든다면 그 아이는 정말 용기 있는 아이예요. 대부분의 아이들은 어떨까요? 마음속으로 뒤 엄마가 보고 있는데 말을 잘해야 되는데 다른 엄마들도 있는데 이러면서 속으로 말이 다 나와요. 나오지만 실제로 발표는 못한 아이들이 있어요. 그거 지금 어머니들 이해 가시죠? 지금 이런 마음인 거예요. 애들도. 내 아이가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라 아이들도 많은 사람들 앞에선 부끄러울 수 있고 그때 막 번쩍번쩍 손들면서 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용기가 많은 아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도 자꾸 드리는 이유는 사실 별반 어머니들도 실제 생활하실 때 실수도 있으시고 그 다음에 내 자신에 대해서 만족 못 하실 수도 있고 또 어떤 큰일이 있을 때는 불안하기도 하시고 그런 것들이 계속 있잖아요. 살아가면서 나는 이미 학교도 다 졸업했고 심지어 결혼해서 아이까지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도 계속 그런 움직임들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아이들도 그래요. 아이들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정상적으로 성장한 마음이라는 것은 제 생각에는 없다고 생각해요. 완벽한 마음 성장이라는 건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나이 들어갈수록 계속 경험하면서 계속 마음이 어느 부분 성장할 것이고 변화할 것이고 그런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 때문에 내 마음을 좀 더 들여다보자라는 의미로 좀 가져와 왔어요. 특히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무슨 내용? 사실은 이거 동영상으로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그 크루즈 패밀리라고 하는 애니메이션이에요. 선사시대 이야기입니다. 이 선사시대 이야기가 왜 제가 들고 오고 싶었냐면 이거를 동영상으로 보여주면 조금 더 재미가 있으셨겠지만 혹시 유튜브에서 이렇게 걸러질까봐 화면으로는 못 보여드리고 장면으로 보여드릴게요. 이 선사시대에 이 한 가족이 살고 있어요. 할머니, 엄마, 아빠, 누나, 동생 이렇게 살고 있어요. 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이게 밑에 보여드린 모든 것을 두려워하라. 왜요? 왜 두려워하냐면 이분들은 동굴 속에 살고 있어요. 동굴 속에 살고 있는데 이렇게 해가 지면 무조건 동굴 앞에 돌을 딱 고여놓고 동굴 속으로 숨어야 돼요. 이유가 자기들 옆에 살던 이웃들이 모기에 물려 죽었어요. 모기에 물려 죽고 그다음에 아파서 질병으로 죽고 맘모스에 밟혀 죽고 뱀이 삼켜 죽었어요.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을 보니까 무슨 마음이 들어요? 계속? 불안해요. 내 가족이 혹시 병에 걸릴까 봐? 내 가족이 혹시 뱀한테 먹힐까 봐? 이게 불안한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아빠가 선택한 방법은 무조건 밖에 나가지 않고 통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안한 마음이 어떻게 이제 이어졌냐면 인간이 이 수많은 위험 속에서 살아남는 데 굉장히 큰 공을 세웁니다. 사실 선사시대를 생각하면 인간이 힘이 세기를 해요. 두꺼운 뭐 가죽이 털이 많이 덮인 이런 걸 뭐 태어난 것도 아닌데 보면 인간이 지금은 지구상에서 가장 문명화된 그런 동물이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런 인간의 불안함이 이렇게 우리를 발전시키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았나 하는 이제 그 불안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그 불안이 무조건 좋은 부분으로만 우리한테 영향을 주느냐 이제 그렇진 않다는 걸 오늘 얘기하고 싶었어요. 아까 크루즈 패밀리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됐습니다. 근데 크루즈 패밀리도 계속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이 두려움, 이 불안에서 본인들이 한 발짝 나가고 새로운 세상을 더 탐험하고 개척하는 이게 필요하다는 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 불안의 심리를 왜 제가 건드리고 싶었냐면 아마 어머니들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실 때 마음이 그러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우리 아이가 잘할까? 또 내가 모르는 어떤 선생님을 만나서 그 선생님하고 잘 관계를 맺고 잘 지도를 받을 수 있을까? 주변의 친구들 중에 우리 아이와 자주 다투는 아이가 생기면 어떡하지? 하면서 이런 걱정들이 많이 생기셨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와서 초등학교 생활이라는 게 뭔지 좀 듣고 싶으셨을 거고 그래서 저는 오늘 부모님들의 마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불안이라는 것을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내가 불안하면 부모님이 불안하면 아이는 얼마나 더 불안할까요?
자, 손가락으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몇 배나 불안할 것 같습니까? 10배, 10배 나왔습니다. 다운이에요. 5배, 업입니다. 자, 범위가 좁혀지고 있어요. 8배, 다운이에요. 7배. 네, 7배. 아, 제가 이게 지어낸 게 아니고요. 심리학자들이 얘기하는, 이론입니다. 이게 보호자가 불안을 느끼기 시작하면 그 아이는 7배나 더 불안해진다고 해요. 근데 이거는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내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힘이 있죠. 해결할 힘이 있어요. 나는 경제력도 있고 체력도 있고 심지어 어른이라서 말도 잘해요. 주민등록증도 있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오히려 훨씬 쉬워요. 하지만 아이들은 어떤가요? 아이들은 부모에게 온전히 의존합니다. 아이에게 있어서 우리 부모는 우주와 같아요.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고 안전하게 돌봐주고 가르침도 주고 즐거움도 주고 모든 것을 다 아이는 우리에게 의존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모가 정말 절대적인 부모가 불안해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이는 이 부모가 흔들릴 때 그 흔들림이 훨씬 더 크게 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내가 불안하다고 애한테 얘기 안 했는데요. 우리한테 제가 불안하다고 얘기 안 했는데요. 심지어 가끔은 어머니들도 불안한데 내가 불안한지 모르는 분들도 계세요. 그럼 우리 아이는 어떻게 알아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아니, 그럼 어떻게 알아요 말고 알까요, 모를까요? 안다고는 생각하시는구나. 알죠? 어떻게 아냐면 아마 다들 내 남편이 기분 나쁜 것 같아. 내 남편이 기분 나쁘다고 얘기 안 했지만 나 그 사람이 기분 나쁜 걸 알아. 어떻게 아세요? 일단 눈치로 아신다. 네. 눈치로 무엇을 기준으로 눈치를 보시죠? 말투, 행동, 눈빛, 뭐 그런 것뿐만 아니라 심지어 우리 방 안에 흐르는 공기의 흐름만 봐도 알잖아요. 아이도 마찬가지. 아이는 오히려 더 본능적으로 잘 알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내가 불안한지 안 한지는 나의 눈빛과 나의 태도와 그 다음에 나의 말투, 그 다음에 내가 뭐 조금이라도 평소와 다르게 보이는 모습들, 이런 것들 때문에 아이들이 내가 불안한 걸 정말 귀신같이 압니다. 그런데 아이도 마찬가지예요. 엄마 나 너무 불안해 이렇게 얘기할까요? 아니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다른 방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불안하면 나 불안해요 라고 말 안 해요. 다 불안을 다른 방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 불안이 어떻게 드러나고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제가 잠깐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해요. 자, 불안, 흔히 우리가 걱정이라는 말로도 많이 하죠. 우리가 걱정이 되거나 불안하면 일에 집중을 못해요. 일이 손에 안 잡혀요 하는 말씀들 자주 하시죠. 걱정이 돼서 일이 손에 안 잡혀요. 그게 바로 불안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불안해서 일이 손에 안 잡히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성적으로 생각을 잘 못하게 돼요. 그래서 문제를 바라볼 때 객관적이고 합리적이고 이런 식으로 바라보는 것이 힘들어져요. 굉장히 감정적으로 휩쓸리고, 그리고 누군가가 나한테 막 정말 중요한 해결책인 것 같은 말 조금만 해줘도 그쪽으로 확 휩쓸려서 그 사람 말에 절대적으로 막 맞는 말인 것처럼 막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굉장히 위험해요. 이 부분 얘기할 때 제가 그 말씀도 드리고 싶더라고요. 이런 우리의 불안 심리를 이용해서 수많은 제약회사와 뭐 식품회사에서 큰 덕을 보고 있죠. 우리의 건강 불안에 대해서 조금만 얘기하면 다양한 식품들이 유행을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 건강 염려증이나 불안함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런 심리를 이용할 때 우리가 사실은 사놓고 먹지도 않으면서 마치 그게 우리를 건강하게 해줄 것 같은 착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게 바로 이런 불안 심리를 이용한 겁니다. 근데 불안은 현재의 문제에 미래의 의미를 부여하게 해요. 이거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를 들어 우리 아이가 이번에 입학을 했어요. 입학을 해서 학교를 가야 돼. 근데 어제 늦게까지 게임을 하다가 엄마가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게임을 하다가 늦잠을 잤어요. 그럼 엄마는 어떤 생각이 드나요? 야, 빨리 일어나야지. 학교 가야지. 학교 가서 너 자꾸 이렇게 늦으면 쌤한테 혼나. 쌤한테 혼나면 어떻게 돼? 친구들 앞에서 혼나면.
그러면 이제 엄마는 생각을 하죠. 뭐 혼나서 애가 자존감이 떨어져가지고, 그러면 평소에 학교 생활할 때도 점점점 처지다가, 적극적으로 발표도 못하고, 용기도 잃고 막 이러다가 학력도 떨어지고, 그러다가 나중에 중고등학교 가서 공부도 잘 못하고, 리더도 못 되고, 좋은 대학 못 가고, 나중에는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는 것도 어려워지고, 불행한 삶을 살 거야. 하는 것까지 가는 거예요. 결국은 어머니들께서 아이들이 적응을 잘해서 잘 살았으면 좋겠는 게 어머니들의 목적이시잖아요. 바람이시잖아요. 근데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미리 걱정하는 거예요. 애가 지각을 했어요. 선생님이 지도하실 수 있죠. 그런데 어머니들은 혼날까 봐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잠깐 말씀드리고, 혼나면 안 되나요? 사실 혼난다고 하는 것보다는 선생님께는 지도를 받는다고 맞는, 그게 표현이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 어머니가 대신 지도 받으실 수 있나요? 아니에요. 아이가 겪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한 거니까요. 그리고 앞으로 더 클수록 어머니들이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아이가 그런 실수를 하거나 실패를 하는 것을 어머니들은 절대 대신 못 해주세요. 근데 마음은 아프시죠. 내 아이가 실수 안 했으면 좋겠고 실패 안 했으면 좋겠어. 근데 이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실수하지 않기를 바라고 실패하지 않기를 바라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이때 우리가 마음을 살짝 바꿔서 실수를 하거나 실패를 했을 때 아이가 잘 이겨내기를 지원하고 응원해 주는 게 훨씬 더 아이가 성장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조절해 줄 수 없어요. 우리 부모는 신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불안감에 사로잡히게 되면 어떻게 하시려고 하냐면 대부분은 주변 환경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불안을 없애는 방법이 제일 큰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이해하는 거예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안다면 불안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런 일의 결과가 뭐가 될지 안다면 난 안 불안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제일 크게 저지르는 실수가 바로 모든 주변 환경을 통제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안전하게. 뭔가 위험 요소가 도사리지 않고 내가 예기치 못한 결과가 오지 않도록.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아이가 실수하지 않도록 내가 통제하고 싶은 거예요. 실수를 하면 아까 말했듯이 인생에 실패할까 봐 하는 결과가 올까 봐. 그래서 문제가 통제를 한다는 것이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어디까지 통제하실 수 있을까요? 내 마음을 통제할 수 있다.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갖고 있는 내 마음도 통제 못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제일 사랑하는 우리 남편은요? 뭐 제일 어렵죠? 안 돼요? 그럼 내 아이는요? 내 아이는 더 못해요. 왜냐하면 걔는 아직도 어른도 안 됐거든요. 그래서 잘 몰라요. 사실은 생각보다 통제할 수 있는 것이 내 능력으로 통제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들께서 통제하려고 하고 간섭하려고 하는 것이 오히려 역효과를 굉장히 많이 갖고요. 특히 학교 안에서 어머니들의 이 불안함이, 예를 들면 이럴 수 있어요. 지각을 했어요, 애가. 선생님, 우리 아이 혼내면 애가 자존감 떨어져요. 그러면 애가 나중에 공부하기도 어려워지고요. 나중에 인생이 실패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제발 혼내지 말아주실래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 학급에서는 선생님이 아이들과 함께 정한 약속이 있어요. 학교에 늦지 않겠다는 약속을 정해놨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걱정이 돼서 애가 자주 늦거나 해서 선생님 좀 혼내지 말지. 애가 속상하고 상처받을 텐데. 그러고 내가 맞겠다고 생각하면 이게 통제가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돼요. 근데 이 마음에서 내 아이가 상처받을까 봐 너무 걱정스러운 마음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 자녀만 그런 지도를 받는 게 아니에요. 그 학급에서 늦게 온 아이들은 다 그 지도를 받게 돼 있어요. 물론 어떤 선생님은 좀 단호하게 무섭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 뭐 친절하지만 단호하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한 방법은 있습니다만 누구나 똑같이 그 룰을 적용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내 아이만 좀 빼주세요. 이것은 이 아이가 성장하는 길을 엄마가 차단하는 거예요. 그 아이가 내가 잘못을 깨닫고 다시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기회를 주셔야 돼요. 근데 이게 제가 지각만 얘기했지만 이런 경우가 상당히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들께서 한번 들여다보셔야 될 게 이게 내가 아이의 실수를 막아주려고 내 마음이 불안한 마음 때문에 이렇게 선생님한테 요구하는 것일까? 아니면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것일까? 하는 것은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가끔 나도 눈치를 못 챌 때가 있어요. 내가 불안한 거에 대해서. 그래서 지나치게 통제하는 것은 어렵다. 그리고 이제 뭐 선생님한테까지는 뭐 선생님은 그래도 성인이니까 같이 대화가 되니까 할 수 있다고 치는데 내 아이의 친구,
친구가 마음에 안 들어요. 얘가 우리 애한테 가끔 상처를 주는 것 같아. 그리고 얘가 장난을 너무 쳐. 우리 애가 괴로워. 걔를 통제하고 싶어. 걔가 그런 일을 안 벌였으면 좋겠어. 가능할까요? 안 가능해요. 그러면 그거 누가 헤쳐나가야 되나요? 내가 만들어줘야 되나요? 물론 어떤 부분은 내가 그 아이를 불러서 같이 놀리고 같이 대화하는 것도 해보고 내 아이와 함께 소통하는 거를 장을 만들어주고 뭐 이런 거는 노력할 수 있어요. 하지만 걔를 바꾸는 것은 걔와 내 아이가 같이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지 내가 해줄 수는 없어요. 그것을 어머니들께서 조금은 이해하고 계셔야 된다. 그리고 내 마음대로 통제 안 되잖아요. 결국은 어떻게 돼요? 분노하죠. 화가 나요. 그래서 애가 너 이러다가 지각하는데 지각해서 인생을 실패할 수도 있는데 안 일어날 거야? 하면서 나중에는 화를 내게 되죠. 그리고 이게 우리 아이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남편한테도 해당되고요. 학교에도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옆집 엄마, 내 친구 엄마한테도 해당이 돼요. 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따스하게 대하기보다는 이런 분노의 감정을 표출하는 것도 이런 불안한 심리가 기저에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그리고 불안하더라도 이거를 통제하려고 하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럼 선생님 이런 불안 심리는 어떻게 없애야 돼요?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일단 내가 불안하다는 것부터 좀 알아야 되겠죠. 내가 좀 예민하게 반응하는구나. 근데 내 아이의 문제에 있어서는 정말 부모님들이 많이 예민해지긴 합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상처받는 것에 대해서 내 상처처럼 느끼세요. 근데 우리 자랄 때도 우리 엄마가 내 상처받는 거 다 이렇게 커버 못 해주셨어요. 물론 우리 어머니도 감사하셨습니다. 통제하셨어요. 잔소리 엄청 하시죠. 잔소리 하는 게 대부분 이렇게 간섭하고 통제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었나요? 어떤 면에서는 도움이 됐죠. 하지만 대부분 이제 좀 크면서는 어때요? 듣기 싫죠. 그래서 불안을 좀 잠재우기 위해서는 어떤 게 좋으냐면 이해하면 돼요. 알면 돼요. 믿으면 돼요. 학교에서는 우리한테만 그러는 게 아니라 다 이렇게 선생님이 규칙을 정해서 하시는구나. 우리 애가 조금 서운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걔가 겪으면 성장하는데 도움이 될 거야 하고 이해하시고, 그리고 일부러 그런다고 생각하시지 않고 선생님을 믿고 그다음에 주변의 친구들도 내 아이와 함께 성장할 것이라는 걸 믿고 지지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불안이 많이 좀 사라집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내가 아는 것, 내가 알고 이해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는 어떤 부모인지, 내 아이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그다음 내 아이가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는지 하는 것이 부모님들이 아마 큰 과제로 가지고 계실 겁니다. 초등학교에 보내면서 어떤 걱정과 기대를 가지고 계실까요? 그런 것도 이제 한번 잘 들여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냥 제 설명만 하면 또 조금 어머니들께서 거리감이 느껴질까봐 이걸 한번 가져와 봐요. 혹시 윌리엄 글래서라고 하는 이분 미국 분이신데 아버님 혹시 아세요?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시고요. 심리학자시래요. 물론 모를 수 있죠. 저도 우리나라 사람 다 모르는데요. 근데 여기 이분이 제가 얼마 전에 욕구 코칭을 들으면서 이거 되게 어머니들께 소개해드리면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 그랬냐면 좀 간단해요. 그리고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사람은 행동을 할 때 항상 목적을 가지고 행동을 한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행동을 하냐면 내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목적을 가지고 행동을 한다. 그런데 그 목적을 충족을 시키잖아요. 그럼 굉장히 긍정적인 감정이 솟아올라요. 기쁘고 보람있고 즐겁고 행복하고 이런 게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는 그런 감정이 올라오지만 욕구가 충족되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게 안 돼요. 그럼 어떤 감정이 올라옵니까? 욕구가 충족이 안 돼요. 짜증나고 화도 나고 아까 뭐 말했지 분노를 할 수도 있고요. 우울해질 수도 있어요. 나는 뭘 해도 안 돼. 이런 느낌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부정적인 감정들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 욕구라는 것이 어떤 게 욕구인지를 보고 사람마다 욕구들이 조금씩 달라요. 보고 그거를 잘 충족시켜주면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욕구를 다 충족시킬 수는 없죠. 그래서 대표적인 내가 추구하는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욕구 한 가지라도
충족을 시킨다. 그러면 나머지 소소한 욕구들은 그냥 괜찮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왜 집중하셔야 되냐면 내 아이의 욕구를 보셔야 돼요. 그리고 나의 욕구도 보셔야 돼요. 아이를 항상 아이가 원하는 대로 다 욕구를 우리가 충족시켜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 욕구도 다 충족 못 시키는데 아이의 욕구를 무조건 그 아이의 말을 다 들어줄 수 없어요. 그럼 아이는 어떻게 해요? 자기가 원하는 게 이렇게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대부분의 아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에? 어떻게 한다고요? 울어요. 짜증내요. 심지어 막 화를 내요. 엄마를 막 비난해요. 그럼 진짜 너 왜 이래? 사람들도 많은데 막 이러면서 그러지 마. 울지 마. 뚝뚝 이러고 계실 거예요? 그럼 애가 그치나요? 엄마가 난처한 거라면 더 크게 울죠. 그래서 엄마가 부끄러워서 해줄 때까지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실은 걔가 일부러 의도적으로 내가 난처해지라고 더 울 수도 있는데 자기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그럴 때 아이한테 너 지금 예를 들어서 게임을 막 하다가 엄마가 시간이 됐어. 이제 그만해야지. 이제 뭐 다른 학원에 가야 돼. 이제 그만하고 이제 이거 게임기는 들여놓자. 그럼 애가 나 지금 한창 하고 있는데 더 해야 돼. 막 이러면서 고집을 부려요. 안 돼. 집어넣어야 돼. 그럼 애가 엄마는 뭐 어쩌고저쩌고 막 그래요. 그래도 엄마가 집어넣으려고 하면 결국은 어때요? 막 성질을 부르면서 어떨 때 막 울고 그럴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두나요? 그래 게임 더 해라 무섭다 이러면서 그냥 두나요? 아니죠. 안 돼. 가져가. 애가 막 울어요. 이제 그때부터는 울면서 어떤 경우에는 더 이럴 때 막 발버둥 치면서 울어요. 엄마는 이것도 안 해주고 저것도 안 해주고 나만 미워하냐 뭐 어쩌고 해서 막 울어요. 그럴 때 이 글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이 게임기가 정말 즐겁구나. 이걸 계속 하고 싶구나. 너는 여기서 큰 즐거움을 느끼는구나. 하고 이제 일단은 걔가 하고 싶은 걸 일단은 엄마도 알고 있어. 하고 알려줘요. 알려준 다음 하지만 네가 오늘은 해야 될 이것을 하고 약속을 잘 지켜야 엄마가 다음에도 너에게 이런 즐거움의 기회를 줄 수 있어.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막 울 때는 말 안 통해요. 울음이 좀 잦아지면 그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 뭐 그 정도 가지고 돼요? 그럴 것 같지만 실제로 아이가 내 욕구를 알고 있구나. 우리 엄마가 내가 이걸 굉장히 좋아한다는 걸 알고 있구나. 하는 것만 해도 일단은 그게 많이 사그러든대요. 부정적인 감정이. 그래서 이걸 한번 이용해 보자고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어떤 욕구가 있는지 뭐 우리가 말하는 식욕 이런 거 아니에요. 어떤 욕구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이 글래서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인간의 욕구 5가지 분류를 하신 거예요. 보면 첫 번째 욕구가 생존의 욕구입니다. 생존의 욕구라는 게 어떤 거냐면 내가 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필요한 것들을 잘 챙겨서 하고 거기에 맞춰서 생활하고 그래서 그렇게 안전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게 바로 생존의 욕구예요. 이 사람들 중에는 모범생이 많습니다. 생각보다. 그리고 정리 깔끔하게 잘하고요. 이런 사람들도 많고요. 그래서 이 생존의 욕구가 강한 사람, 이 5가지 욕구는 인간에게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5가지 다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걸 더 강하게 원하느냐 하는 게 좀 달라요. 그 다음에 사랑의 욕구가 강한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이랑 어울리면서 그 속에서 인정받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사람들을 막 도와주고 싶어 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야, 너 이런 것도 할 줄 알고 네 아니면 내가 이런 거 어디서 뭐 이렇게 접해보겠어. 너무 좋아. 막 이렇게 얘기해주면 너무 좋아요. 이게 사랑의 욕구가 강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힘의 욕구가 강한 사람들은 내 성공과 발전, 그리고 내 주장, 이게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경쟁심도 강하고, 그 다음에 내가 웬만하면 남들보다 좀 앞서 나가고 싶어. 그 다음에 이게 내가 맞다고 생각하면 다른 사람들한테 이게 맞아요 하고 강하게 말을 합니다. 이게 힘의 욕구가 강한 사람이고요. 자유의 욕구가 강한 사람들은 말 그대로 자유로워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얘가 밥을 먹고 나서 이제 양치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밥을 먹고 이제 양치하려고 가려고 하는데 엄마가 너 이제 양치해야지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유의 욕구가 강한 아이들은 어떻게 하냐면 안 해. 뭐 꼭 지금 해야 돼 그거? 이게 자유의 욕구가 강한 아이들이에요. 물론 자유의 욕구만 강한 게 아니라 다른 욕구도 강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즐거움의 욕구가 강한 사람들은 어떠냐면 재밌어야 돼요. 뭐든지 좀 재밌어야 돼. 재미없으면 그냥 베베 꼬면서 막 힘들어져요. 심지어 밥 먹는 것도 재미가 없으면 밥을 안 먹고 싶은 아이들이 바로 이런 아이들이에요.
어머니들 중에도 이럴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얼마 전에 건강검진을 받았어요. 의사 선생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위가 헐었어요. 음식 좀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술도 안 되고요. 커피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생존의 욕구가 강한 사람들은 어떨까요? 안 먹어요. 딱 끊어요. 생존의 욕구가 강한 사람들 건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안 좋다 그러는 거 딱 끊을 수 있어요. 즐거움의 욕구 강한 사람들은요? 아유, 짧고 굵게 살다 죽지 무슨 이러면서 내 커피를 얼마나 좋아하는데 커피 잘 못 끊어요. 왜냐하면 그게 자기에게 주는 즐거움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러면 어머니들은 어떤 욕구가 강하신 분들인지 한번 지금 떠올려 보세요. 왜냐하면 한번 연습을 해봐야 우리 아이가 어떤 욕구가 강한지도 살펴보시기에 좀 좋을 것 같아서. 생존의 욕구가 강하신 경우는 오늘 이 자리에 오실 때도 이런 분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어떤 마음이냐면, 그래, 이제 1학년 들어가니까 우리 애가 잘 적응해서 여기서 또 모범적으로 좀 잘 커서 공부도 열심히 잘하는 그런 아이가 돼야지. 나도 그런 엄마가 되어서 잘 키워줘야지. 엄마로서 뭔가 부족함이 없어야 돼. 좀 뭘 많이 알아야 돼. 이런 마음으로 오신 분들은 생존의 욕구가 강해요. 근데 선생님 약간 사랑의 욕구하고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생존이랑 사랑이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둘 다 덕에 강한 사람들은 칭찬을 많이 받아요. 그리고 칭찬을 많이 갈구해요. 생존의 욕구가 강한 사람이 바라는 칭찬과 사랑의 욕구가 강한 사람이 바라는 칭찬은 그 목적이 다릅니다. 생존의 욕구가 강한 사람이 바라는 칭찬은 너 잘하고 있어. 너 이렇게 이 칭찬을 받았을 때 나는 여기서 일원으로서 잘하고 있구나. 내 역할을 잘하고 있구나. 하는 거에 대한 인정이에요. 그런데 사랑의 욕구가 강한 사람들한테 칭찬은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구나. 나는 이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구나. 하는 거에 대한 인정인 거예요. 그래서 그게 좀 달라요. 칭찬인 거예요. 그게 좀 다릅니다. 그럼 여기 오시는 분들 중에 오늘 우리 옆집 언니가 그런 연수가 있대. 같이 가볼까? 해가지고 따라오신 분들. 이게 뭔지 특별히 내용이 관심 있는 것보다는 언니가 가지니까 온 경우. 이런 경우는 사랑의 욕구가 굉장히 강한 거예요. 심지어 이제 이걸 듣고 나서 이거 내용 괜찮으니까 야, 그 유튜브로 녹화도 됐대. 누구누구야. 너도 한번 봐봐. 하고 소개하고 막 가르쳐줘요. 이게 사랑의 욕구가 강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힘의 욕구가 강하신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죠. 난 뛰어나야 돼. 우리 아이는 뛰어나게 키울 거야. 그리고 이 연수는 교육청에서 하는 거니까 정말 좋은 연수일 거야. 딱 생각하고 본인이 찾아서 오신 이런 경우도 힘의 욕구가 강하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자유의 욕구가 강하신 분들은 이래요. 어디 가다가 자기가 봐서 오는 경우는 누가 가자고 한 게 아니라 내가 보니까 좋을 것 같아 하고 온 경우도 있지만 같이 가자 그랬는데 안 와. 맞아요. 같이 가자 그랬는데 안 오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날도 춥고 나 안 갈래. 이렇게 하고 원래는 가고 싶었는데 이런 경우는 자유욕구가 강한 거예요. 그리고 혹시나 같이 와서도 따로 떨어져 앉아요. 이 사람들이랑 얽혀있기가 싫어요. 그리고 즐거움에 얻고 있는 사람들은 재밌겠는데 이거 무슨 연수인데 뭐 유튜브로도 나가고 선생님도 나와서 막 제발 떠벌떠벌 얘기한데 재밌겠는데 하고 오시는 거예요. 자, 어떤 유형으로 오셨을까요? 오늘 어떤 욕구를 갖고 오셨을까요?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자, 네, 저는 생존의 욕구가 강해서 왔습니다. 네. 저는 사랑의 욕구가 강해서 같이 왔어요. 전 사랑의 욕구로 왔습니다. 네. 저는 힘의 욕구입니다. 저 성공하고 싶어요. 우리 애 성공시킨 저 정말 훌륭한 자녀를 키우고 싶어서 저 왔어요. 아니에요? 그러면 자유의 욕구. 저 그냥 제가 찾아보니까 좋을 것 같아서 왔어요. 그리고 재미없으면 저 나갈 제가 가고 싶을 때 가고 오고 싶을 때 올 거예요. 그러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밌을 것 같아서 왔어요. 네, 즐거움을 찾아오신 분이 또 한 분 계시네요. 제가 손을 들어보라 그럴 때 3번 다, 4번 다 손 드시는 분이 계세요.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욕구라는 건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내가 어떤 게 강하는가를 보는 것이지 한 가지만 딱 이렇게 있는 건 아니니까 다 강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집에 가셔서 우리 아이는 어떤 욕구를 좀 강하게 표출하는지 그걸 어떤 걸 갖고 있는지 한번 성향을 가만히 보세요. 그러면 어머니들께서 조금 대응하실 때 도움이 되실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소통하실 때도 물론 관계 맺게 할 때도 이런 욕구를 조금 이해하시고 바라봐 주시면 내 이해의 폭이 좀 커져요. 그래서 좀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욕구 코칭으로 풀어보는 마음 한번 들려드렸고요.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내용이죠. 우리 아이 마음을 들여다봐야 되겠습니다. 네, 내 마음이 좀 불안하고 또 내 욕구가 어떤 건지 들여다봤다면 이제 우리 아이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1학년 어느 교실에서나 정말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한 장면을 가져왔어요. 한 번만 일어나는 것도 아니에요. 수시 때때로 이런 장면이 잘 펼쳐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역할을 나눠서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지난번에는 어머니들 보고 선생님 역할 해주세요 그랬거든요. 이번 선택권을 드릴게요. 선생님 하실래요? 아이들 하실래요? 선택을 안 하시고 싶은가요 혹시? 자유로우신 분들은 선택을 안 하실 수도 있어요. 어떤 역할을 해보고 싶으십니까? 말씀하시 그러면 자 선생님 1번, 학생 2번 다수결로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 어떤 거 하시겠습니까? 손가락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그렇구나. 나의 아이가 되어보고 싶으신 거예요? 네, 그러면 제가 선생님을 읽을게요. 여러분, 여기 동그라미 모양을 가위로 오려보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아이가 되고 싶으신 거예요? 아니죠. 우리 아이가 말하는 것처럼 똑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왜 이건 안 읽어요? 땡땡이는 동그라미 말고 네모리는데요. 이거 해주셔야죠. 점점 아이처럼 읽고 계세요. 왜 새는 발음일까요? 네, 왜 새는 발음인지도 좀 이따 나옵니다. 그려. 유유. 아이고입니다. 근데 선생님들은 이런 상황을 정말 자주 겪으세요. 이제 이거는 한 가지만 이렇게 보여드린 거고, 이 시기 아이들이 정말 이래요. 물론 이제 이때 조용히 입 다물고 조용히 있는 아이들도 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라고 활동을 제대로 하느냐, 또 그거 아니면서 조용히 있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답이라도 하면 감사하죠. 그냥 막 돌아다니는 친구들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게 왜 이런가에 대해서 지금부터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1학년 아이가 되면 일단 신체적으로는 영구치로 교체가 되는 시기예요. 아시죠? 이제 막 이가 흔들흔들거리면서 막 빠지려고 하는 시기예요. 근데 이거 사실 어렸을 때 어머니들 이갈이 할 때 생각나세요? 그래요? 전혀 생각 안 나세요? 사실 이가 막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저는 그게 기억이 나요. 이게 너무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이가 약간 흔들흔들하면서 또 막 내가 이렇게 좀 흔들면 약간 피맛이 나기도 하면서 빠지지는 않고 너무 신경이 쓰이니까 이쪽으로 온 신경이 막 집중이 됐던 그 기억이 나요, 저는. 이때 아이들도 그래요. 그래서 영구치로 교체되는 시기가 아이들이 굉장히 예민해질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거에 자기 이렇게 신체 변화에 막 계속 초점이 맞춰지다 보면 산만해지거나 아니면 다른 걸 놓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뭐냐면 사실 제가 담임 선생님으로 느꼈을 때는 이때 아이들은 정말 급식이 어렵다. 깍두기가 나오면 급식 시간이 40분으로 안 끝나요. 깍두기 나오면 이걸 도저히 배에 먹을 수가 없어요. 앞니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어떤 친절한 영양사님이 막 다지듯이 깍두기를 잘게 썰어서 주시기도 하시지만 애들이 뭔가 이렇게 잘라서 먹어야 되는 음식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을 느껴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급식을 먹고 왔는데도 집에 와서 엄마 배고파요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아니 너네 학교 영양사는 뭐 선생님은 왜 밥을 많이 안 줬어? 그게 아닐 수도. 물론 편식을 하느라 입맛에 맞는 음식이 아니라서 안 먹은 경우도 있지만 이제 이렇게 이가 흔들흔들하면서 부실해지면 먹는 게 수월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학교라는 곳이 정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얘가 다 먹을 때가 충분한 시간을 주면 좋겠지만 점심시간은 한정되어 있어요. 그리고 공동으로 급식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게 진행되는 속도가 너무 느리면 걔를 마냥 기다려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충분히 다 못 먹고 교실로 가야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을 그 아이가 배부를 때까지 꼭 좀 먹여주세요. 그러면 20명이나 되는 아이들 중에 한 명을 나머지 11명이 계속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수업이 진행이 되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머니들께서 이해해 주셔야 돼요. 그걸 알고 아이가 집에 와서 배고프다 할 때 왜 학교에서 밥을 많이 안 줬어? 밥을 많이 안 주지 않아요. 하지만 아이가 제대로 못 먹을 수 있다는 거는 이 시기가 그럴 수 있다는 건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실 편식이 굉장히 요즘 아이들 심해요.
집에서 안 먹는 거 예전에는 선생님이 막 먹으라고 하고 막 꼬시고 막 맛있어 한번 먹어볼까 두 입 먹을래 막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 요즘에는 절대로 그리고 그게 약간은 내 입맛에 안 맞거나 내 건강에 내 위에서 잘 소화를 못 시켜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그렇다고 우리 아이 맞춤형으로 밥을 좀 해주세요. 개인 식단 해주세요. 그건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부모님께서 아이가 배고프다고 하면 아이가 맛있어하는 좋아하는 간식을 영양가 있는 것으로 잘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럴 때 서운해하지 마세요. 학교에서 제대로 밥을 안 먹이나 봐 하고 서운해하지 않으시고 그냥 이렇구나 하고 이해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아이한테 충분한 먹을 것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근육, 소근육 발달한다는 건 아시죠? 그래서 남자애들 가만히 앉아있잖아요. 막 뛰어다녀요. 이렇게 대근육 막 발달할 시기예요. 그리고 아이들 막 그리는 거 좋아하고 가위로 오리는 거 좋아합니다. 이때 소근육 발달이 많이 되는 때거든요. 그러면서 손과 발, 손과 눈이 협응이 많이 돼요. 그저 이게 한창 그 기술이 발달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활동이 가위질이라던가 종이접기라던가 그림을 그린다던가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전체 신체 활동, 신체 놀이도 많이 합니다. 면역력이 약한 시기예요. 아시잖아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갈 때마다 누구 한 명 친한 애 하나 걸리면 다 걸리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아직은 굉장히 성인처럼 건강한 때가 아니라서 자주 아파요. 특히 1, 2학년들은 굉장히 잦은 병치레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어머니들께서 아이가 너무 피로하지 않도록 그리고 이제 개인 위생을 좀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 이렇게 좀 해서 보내시면 조금 더 나을 수 있다. 네, 그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인지적 특징을 보면 호기심이랑 질문이 정말 많아져요. 아까 그러잖아요. 동그라미 오려요? 그랬더니 동그라미 오려요? 하고 또 물어보잖아요. 확인 질문. 그래서 이 아이들은 그냥 모든 게 다 궁금해요. 그리고 궁금한 걸 다 말로 뱉어요. 그래서 질문도 많고 엉뚱한 말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리고 책 읽기도 좋아해요. 그림책 많이 읽죠. 근데 어머니들께서 글 읽기 좋아하니까 책 한 권 줘놓으면 애가 조용히 책 읽고 있겠구나 하고 생각하시는 것은 오산입니다. 이때 이제 물론 책을 좀 혼자 조용히 잘 읽는 것도 뭐 있는 아이들도 있지만 이때 책을 읽는 걸 좋아한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본인이 그걸 읽고 이해한다는 게 아니에요. 이때 어떤 책 읽기냐? 엄마 아빠가 읽어주고 옆에서 읽어주는 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물론 본인이 이제 문자 해독이 다 되고 하면 읽는 것도 좋아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하지만 이때 어머니 아버지께서 많이 읽어주셔야 돼요. 그림책. 그때 감정적으로 서로 래포도 잘 형성하고 아이랑 소통하는 기회가 되기도 하고 합니다. 그림책 읽기는 우리 독서 전문가 선생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그림책을 언제까지 읽어줘야 되나요?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읽으라고 합니다. 자기 전에 초등학교 6학년 그 키가 어떨 땐 저보다 더 커요. 그런 아이들 데리고 앉아서 그림책 읽어주면 애들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되게 좋아해요. 애기처럼. 막 사춘기 와가지고 얼굴에 여드름 막 올라올 것 같은 애들도 그림책 읽어주면 옆에 앉아서 잘 들어요. 근데 그게 약간 정서적으로 굉장히 안정감을 줘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책을 그냥 네가 읽을 줄 알면 네가 읽어. 왜냐면 내가 귀찮잖아요. 근데 그거보다는 앉아서 같이 읽어주세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책 읽기를 좋아하는 시기니까 아이 뭐 읽으라고 던져주는 것보다는 같이 읽어주십사 하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상상과 모방하기 좋아합니다. 머릿속에 온갖 상상을 다 해요. 심지어 뭐 실제로 만나지도 않은 캐릭터랑 만나서 놀았다 이런 얘기 해요. 그러죠? 아닌가요? 그런 경우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 그리기 굉장히 좋아하고요. 그런데 집중력이 엄청 짧아요. 5분에서 15분 정도밖에 안 돼요. 수업 시간 초등학교에서 1학년 한 교시 수업 시간이 얼마나 된다고 혹시 들으셨어요? 40분. 그렇죠. 40분인데 지금 5분밖에 만약에 집중을 못하는 아이가 있어요. 그럼 나머지 35분은 뭘 하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애들을 좀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선생님이 5분 이상 지금 제가 어머니 아버지들께 막 이렇게 설명하는 것처럼 길게 얘기하면 애들은 걔네는 살 수가 없어요. 너무 힘들어요. 정말 불행한 삶처럼 느껴요, 걔네가.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5분 정도 얘기 설명하고 나면 반드시 뭘 해야 돼요? 움직이는 활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걔네가 뭐 자기가 뭘 하든지 친구랑 얘기를 뭘 하든지 놀이를 하든지 오리기를 하든지 그리기를 하든지 그런 활동이 계속 동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1학년 선생님들은 정말 어떻게 보면 약간 노동이에요. 이런 걸 다 준비하고 애들이 아까 그랬잖아요. 선생님 너무 어려워 해주세요. 엄청 많아요. 물론 그럴 때 적절하게 너가 한번 해봐. 이렇게 해봐. 뭐 어떤 친구의 도움으로 같이 해볼까? 뭐 이렇게 해도 되지만 그거 다 일일이 손을 봐주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20명이거든요. 그럼 그중에 모든 아이들이 다 잘하지 않아요.
그리고 아이들마다 요구하는 건 또 다 달라요. 그걸 맞춰주고 계시기 때문에 1시간이 그냥 40분이 아닙니다. 이런 경우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활동들로 구성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아 개념이 생기기 시작해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이 이제 점점 가지기 시작한 시기가 바로 1학년입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자기중심적이에요. 왜냐하면 자아 개념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잘하는 거, 누가 나한테 잘해주는지 이거에 굉장히 초점이 많이 맞춰져요. 근데 이게 일부러 그런 게 아니고요. 지금 발달하는 시기가 사회성이나 인지적 능력이 딱 그 정도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이제 더 성장하면 지금 어른들처럼 골고루 보고 또 개방적으로도 보고 다른 사람들도 배려하고 하는 게 생기는데 이때는 그게 좀 힘든 시기예요. 그리고 내 물건에 대한 소유욕과 집착이 강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잘 싸워요. 내 거 동생이 만지면 못 참아요. 그래서 동생이 뭐 만졌다고 잘 싸우고 친구랑도 마찬가지예요. 너 왜 내 물건 가져갔어? 이러면서 싸워요. 그래서 이때 시기는 좀 이런 걸로 다툼이 생길 수 있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이렇게 우리 교실, 우리 선생님, 우리 친구들하고 소속감을 많이 배우는 시기가 또 이때예요. 그래서 우리 반에 대한 또 자긍심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자주 이르는 시기예요. 이른다는 게 뭔지 아시죠? 네, 이른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다른 말로는 고자질이라고 하죠. 네, 근데 제가 교실에서 겪어보면 이 고자질하는 데는 이유가 보통 두 가지가 있어요. 왜 고자질을 할까요, 아이들이? 왜 고자질을 하냐면 이런 경우 있어요. 정말 옆에 아이가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얘 지금 이거 안 하고 있는데 선생님 하라고 그랬는데 얘 안 하고 있으면 어떡하지? 얘 나중에 또 이거 못해서 또 걱정이 되는데 근데 내가 얘기해도 얘는 잘 안 들어주고 그러니까 선생님께 가서 선생님 얘 지금 뭐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어요. 정말 걱정돼서 도와주는 마음에 정말 그런 아이 있어요. 이타적인 마음으로. 그런데 두 번째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이냐면 나 쟤 평소에 좀 별로였는데 이제 가서 선생님한테 혼나는 거 좀 봐야지. 이런 마음으로 내가 혼낼 수 없으니까 선생님이 좀 혼내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그 말을 다 들어줄 수는 없죠. 그래서 이제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서 한번 판단해보자 하는 거 하는데 아무튼 자주 이르는 시기라는 거. 이걸 선생님한테만 이룰까요? 집에 와서 엄마 아빠한테도 엄청 이룰 거예요. 자기 친구에 대해서도 이루고 선생님에 대해서도 이루고 아무튼 다양한 감정에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고 평가하고 비판하고 싶어하는 시기가 지금 된 거예요. 그래서 많이 이릅니다. 부모님과 애착, 선생님과 애착 이런 형성이 굉장히 중요하고 친구들과도 또 애착 형성이 중요한 시기고요. 소통을 어떻게 잘해야 되는지도 이때 많이 배우는 시기입니다. 정서적 특징을 보면 감정 변화는 뭐 굉장히 아까 집중력이 짧은 것만큼 감정 변화도 굉장히 심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자주 다퉈요. 이렇게 왜냐하면 자기 소유욕도 강하고 집착이 강하는 시기고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당연히 다툴 수밖에 없어요. 친구들 싸우는 거 가지고 우리의 인성이 잘못된 건가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이때는 누구나 다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투는 거 가지고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다툴 수 있어요. 단 다투고 물론 한 번만에 다투니까 안 되겠어. 갈등을 이렇게 해결해야 되겠어. 알면 걔는 사람이 아니죠. 그때 다퉈보니까 힘들더라 마음이. 그리고 화해할 때는 이렇게 하더라 하는 걸 배우는 시기인 거예요. 그걸 계속 배워야 돼요. 한 번만에 우리 못 익히잖아요. 그러면 얘랑 다퉜을 때는 이렇게 화해하고 쟤랑 다투면 저렇게 화해하고 그다음에 나는 어떻게 행동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해서 연습해 봐야 돼요. 근데 이때 엄마가 애가 자꾸 싸운다 싶으니까 못 싸우게 계속 막잖아요. 그럼 걔는 그걸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초등학교에서 싸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들이 걱정이 되는 부분 뭐냐면 아이가 싸우는 중에 상처받을까 봐 얘 마음에 상처받아요. 맨날 이런 걱정하시는데 상처를 받는 것보다 얘가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훨씬 중요한 시기예요. 이때 아이가 상처받아서 엄청나게 큰 고난을 겪을 것 같지만 아이들은 금방 잊어버리고 잘 툴툴 털고 또 다른 것에 관심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래서 그거를 자꾸 어머니의 마음을 그 감정을 이입하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내가 저런 소리 들으면 너무 속상할 것 같아. 막 걔가 우리 애한테 욕했대. 너무 속상해. 그건 누구 마음이에요? 아이의 마음이 아니라 엄마의 마음이에요. 내 아이가 욕을 듣는 게 싫어요. 내 아이가 다른 친구가 와서 괴롭히는 게 너무 싫어요. 그거 누구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에요. 근데 정말 그럴 때는 내 아이가 괴로운지는 살펴보셔야 됩니다.
내 아이가 괴로운지, 그게 어느 정도로 제 괴로움이 지속되는지, 그리고 그 괴로움이 애가 혼자 해결하기 힘든 부분이 있는지, 그럼 내가 도와줘야 될 건 어디서 도와줘야 될지, 이걸 살펴보셔야지. 애가 속상할 것 같아. 다시 말씀드리면 그거는 애가 속상한 게 아니라 내가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잘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아이를 도와줄 수 있어요. 그리고 죽음에 대한 공포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제 공포, 혼자서 어두운 곳에 잘 못 가고 못 있고, 저도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 귀신이 있다는 생각을 불현듯 가지게 됐어요. 전설의 고향을 못 봐요. 여러분들은 언제부터 귀신이 있다고 생각하셨어요? 아마 한 이쯤이었을 거예요, 대부분. 그래서 애들이 막 무섭다고 막 그러고 하면, 아니 무서운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시기보다는 넌 이게 무섭구나, 엄마도 그때 무서웠어. 근데 이제 그거 실제 지나고 보면 나중에 별거 아니라는 거 아이가 이제 알게 될 때가 올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도덕적 윤리관, 이제 가치관이 생기기 시작할 때입니다. 도덕적인,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랑 계속 소통하고 함께 생활해야 되기 때문에 도덕적인 가치관이 많이 생성이 돼요. 그리고 옳지 못한 일에 분노도 시작하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르는 것도 생기는 거예요. 고자질도 하고. 그리고 이때 여러분들은 아이의 감정을 인정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에 대해서, 사실 이런 마음이 들었을 때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아이는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될까요? 선생님, 한번 뭐 적당한지 모르겠는데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저희 시어머니라고 말씀드리기엔 좀 죄송해서 시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아들은 뭐 공부를 굉장히 잘했는데 우리 손주들은 왜 누굴 닮아서 이렇게 공부를 못해? 이렇게 애 듣는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혹시 요즘 시어머니들은 안 그러시지만 옛날 시어머니들은 가끔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어쩌다 계셨어요. 그럴 때 아이가 그러니까 엄마한테 핀잔 주시 할머니가 얘기하는 걸 듣고 애가 자기 때문에 엄마가 그 핀잔을 듣는 거잖아요. 그럼 애는 속상하잖아요. 엄마가 나 때문에 내가 공부를 못해서 저런 얘기를 듣네? 속상해서 할머니에 대해서 안 좋은 말을 할 수 있어요. 할머니 때문에 너무 기분 나빠. 그러면 엄마 어떻게 해요? 이런 경우 어머니들 어떻게 보통 대응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야, 할머니가 너 싫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시죠. 왜? 아이와 할머니의 사이가 나빠질까 봐. 그게 좋은 엄마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한 가지 놓치는 게 있어요. 아이는 나에게 정말 소중한 우리 엄마가 나 때문에 그런 말을 듣고 있는 게 속상해요. 속상할 수 있죠. 그리고 속상한 건 부정당해서는 안 되는 감정이에요. 그것도 하나의 감정이에요. 그럼 속상하다 그러면 기분 나빠 이렇게 얘기하면, 너는 그런 얘기 들으니까 기분이 나쁘구나. 기분 나쁠 수 있어. 기분은 나쁠 수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기분은 내가 통제해서 내가 조절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기분은 그냥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이런 기분을 느끼고 싶어 해서 느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그 상황에서 나도 모르게 그런 감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정을 부정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걸 부정한다는 건 아이가 자기의 감정을 표현하는 걸 부정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그런데 서운할 수 있고 서운할 수 있지 하고 인정해 줍니다. 대신에 이제 다른 쪽으로 이제 할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시면 나는 그거에 동의하지는 않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네 탓이 아니라는 것을 나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는데 그건 동의하지 않아. 할머니도 네가 걱정이 돼서 말씀하셨겠지? 이런 정도로만 넘기실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할머니가 너무 나빠요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에요. 뭐냐면 아이가 누구에 대해서 부정적인 감정,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냥 그런 안 좋은 감정을 표현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주셔야 됩니까? 그런 감정 느끼면 안 돼. 하면 안 돼요. 감정은 내가 느끼고 싶어서 느끼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생겨지는 거예요.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무의식에 의해서 그런 건지도 모르지만 내가 느끼고 싶다고 그 감정을 느끼는 게 아니라 느껴지는 거기 때문에 그걸 아이한테 인정해 주셔야 돼요. 그걸 공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공감해 주시지만 대신에 아이가 화가 났어. 엄마 나 너무 화가 나! 이러면서 물건을 막 집어 던졌어. 그러면 화가 나는 감정은 공감해 주시지만 행동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네가 지금 물건 집어 던질 수 있지, 화가 나니까. 이러면 돼요? 안 됩니다. 안 되는 행동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안 된다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감정은 공감해 주시되 행동은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단호하게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감정을 부정하지는 말아주세요. 자, 교육 실천가들이 그러면 우리 1학년을 어떻게 쳐다보냐면 1학년들이 이렇다고 합니다.
애들은 칭찬에 완전 목숨을 걸어요. 칭찬받기 위해서 태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책도 있잖아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칭찬 하도 해주면 고래도 춤을 춘대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칭찬에 목말라 하는 것을 적절히 어머니들께서도 활용하실 필요도 있다. 근데 칭찬에 대해서는 사실은 좋은 점과 나쁜 점도 있어요. 칭찬을 너무 활용하시다 보면 좀 반대급부도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좀 더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선생님들 아까 말씀드렸지만 5분밖에 집중력이 안 되기 때문에 수업 디자인을 선생님이 굉장히 열심히 하십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이거 진짜 아이들이 정말 재밌지만 1학년 담임할 때 아이들이 와서 이 앞에가 잘 안 보이죠? 수줍어서 제가 연하게 이렇게 썼어요. 선생님 예뻐요 이렇게 얘기해요. 애들이 칠 때 제가 예쁘다고 해서 그렇게 말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애들은 실제로 제가 예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희 옆반에 선생님이 58세 되신 선생님 계셨어요. 1학년 전문가세요. 굉장히 1학년 오래 하시고 애들 굉장히 예뻐해 주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애들이 와서 이렇게 물어요. 선생님 몇 살이에요? 애들은 꼭 나이가 궁금한가 봐요. 몇 살이에요? 나 18살. 그러니까 이러는 거예요. 애들은 그때만 해도 그랬어요. 예전에. 요즘에는 애들 18살 그러면 선생님 거짓말쟁이 이래요. 왜냐면 요즘에는 TV에서도 워낙 많은 세대의 사람들을 보고 그걸 객관적으로 이렇게 비교할 수 있는 시각이 많이 생겼어요. 근데 옛날에는 선생님이 제일 예쁘고 제일 똑똑하고 제일 좋은 사람이에요. 학교에 오면. 그게 있어요. 이 1학년 아이들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삐아제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타율적 도덕성의 단계라고 해서 뭐냐면 절대적 권력자가 이게 옳은 거야.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 그걸 따르는 식인 거예요. 이때는 그걸 비판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절대적 권력자가 이렇게 하자 그러면 그렇게 하는 식인 거예요. 힘센 친구나 굉장히 잘나 보이는 친구를 따르는 것도 이런 이유예요. 그리고 학급 내에서 선생님의 얘기를 잘 들을 수 있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때 교실 안에서 선생님이 절대적인 존재와 이런 규율을 지켜야 된다는 얘기를 할 때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게 바로 부모님의 역할이에요. 아이 너희 선생님 그거 엉터리야 이렇게 얘기하면 그 절대적 권력자인 우리 선생님이 어떻게 돼요? 이제 하찮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얘기 잘 안 들어요. 그러면 애들을 도덕적으로 가르칠 때 애들이 잘 따를까요? 안 따를까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물론 선생님이 약간 엉터리 같다고 느껴지실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어머니가 생각하시기에 너희 선생님 진짜 엉뚱하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거는 내 마음속에 이렇게 숨겨두고 너희 선생님이 너희들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구나 하면서 이제 선생님에게 동의한다는 그런 느낌으로 아이들한테 반응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아이가 학급 내에서 규칙도 지키고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려고 노력을 할 수 있어요. 놀이도 이겨야 재밌다고 생각해요. 맨날 1등만 해야 되고요. 게임에서 이기지 않으면 재미가 없어요. 이길 때까지 하자고 해요. 이런 아이들 있어요. 그쵸? 아니에요? 축구도 자기가 이겨야지만 자기가 골을 넣어야지만 재밌고 신나고 지면 울고 떼쓰고 그 시기가 지금 이런 시기입니다. 이게 계속되면 안 되지만 이 시기에는 그럴 수 있다는 건 일단 어머니들께서 아시고 대신에 이런 아이들 너무 과잉 경쟁을 하고 싶어하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너무 이기고 싶어서 막 어쩔 줄 몰라는 아이들은 경쟁형 게임을 많이 하시는 것보다는 같이 함께 뭐 이룰 수 있는 뭐 도미노라던가 아니면 같이 뭐 블럭을 쌓아가지고 뭐 하나의 작품을 만든다거나 이런 쪽으로 많이 좀 우회해 주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경쟁을 계속하면서 너 이렇게 속상한 거 아니야? 너 저도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되나요? 저도 괜찮지 않은 아이한테 자꾸 저도 괜찮아, 졌다고 울지 마, 졌다고 서운해하는 건 잘못된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져서 서운한 아이한테 자꾸 너 그렇게 서운한 감정은 틀린 거야 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인정해 주셔야 돼요. 하지만 네가 자꾸 울고 게임을 이렇게 한다면 앞으로는 이 게임을 하긴 좀 힘들어질 수 있어. 왜냐면 게임 진행이 안 되잖아. 다른 친구들이 너랑 같이 게임하고 싶을까? 저 친구도 계속 이기고 싶을 텐데 이런 말을 자꾸 객관적으로 해주셔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때 뭘 해주셔야 된다고요? 감정은 공감해 주셔야 됩니다. 거짓말이 아닌데 걔가 생각하는 거짓말이 아닌데 우리가 보기엔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요? 이 시기 아이들은 상상하기를 굉장히 즐기고 자기만의 환상 속에 살고 있다가 그 얘기를 그냥 불쑥불쑥 뱉을 때도 있어요. 그게 이 시기 아이들 특징입니다. 그래서 제가 의도적으로 막 나쁜 의도를 가지고 거짓말을 하느냐? 그렇지 않은 거짓말들을 자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애가 저렇게 거짓말쟁이 되면 어떡하지? 하고 너무 걱정하시지 않아도 그게 점점 좋아져요.
그렇지만 이제 이런 경우 있어요. 회피하려고, 뭔가 숨기려고, 아니면 하기 싫어서. 그래서 엄마를 속이려고 하는 게 있다. 그런 경우는 엄마가 대처를 하셔야죠. 그런 경우는 너가 뭐 이래서 이랬구나. 그러니까 알고 있다는 걸 얘기해 줘야 돼. 그렇다고 걔를 다른 사람들 앞에서 너 그런 거짓말 하면 안 돼. 너 거짓말쟁이야. 이렇게 하면서 아이를 핀잔을 주거나 면박을 주시면 안 됩니다. 그럼 아이가 자기는 그런 사람이라는, 아까 자아 개념 형성되는 시기라고 했잖아요. 그럼 난 거짓말쟁이인가 하는 내 자아 개념이 그렇게 형성되는, 그건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거짓말했을 때도 네가 거짓말하는 거 아는데 그 거짓말이 나쁜 거라는 걸 알려주셔야 돼요. 근데 뭐 주로 이제 이럴 때 그림책 읽어줄 때는 보면 뭐 피노키오라던가 양치기 소년 이런 것들 읽어주면서 거짓말의 안 좋은 효과에 대해서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발달을 뭐 이제 들어보내시면 알겠지만 2학년 되면 1학년이랑 또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여줘요, 아이들이. 그리고 제가 오늘 이제 이 얘기를 잠깐 한번 해볼게요. 이 공감형 뇌하고 체계화형 뇌라는 EBS에서 잠깐 이제 만든 이렇게 영상인데요. 이걸 잠깐 한 번만 볼게요. 엄마가 망치에 손을 다친 척합니다. 아이는 엄마가 다친 게 마치 자기 잘못이라는 것처럼 울먹이더니 급기야 울음을 터뜨리고 맙니다. 이 아이는 여자아이입니다. 이 아이 역시 바로 반응이 나옵니다. 여자아이들은 보통 상대방이 다쳤다면 그 아픔에 공감을 합니다. 그럼 남자아이들 한번 볼까요? 피가 난다고 하는데 반응이 없습니다. 이 아이는 다를까요? 저렇게 울기까지 하네요. 네. 제가 이 장면을 보여드린 이유가 있어요. 이 아이들은 지금 이제 학교 학년기 아이들도 아니고요. 굉장히 애기들이죠. 유아들입니다. 이 아이들한테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니에요. 약간 이걸 보여드리기 본능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자아이들은 다른 사람의 감정에 공감하는 능력이 많은가 하면 남자아이들은 실제로 자기 행동하고 뭔가를 만들어가고 이런 실제적으로 하는 것들을 훨씬 더 이제 좋아해요. 좋아하고 잘하고. 근데 이거를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초등학교 1학년을 들어가서도 아이들이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 학급에서 일어난 일을 관찰했을 때, 봤을 때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 선생님의 입장에서 공감을 많이 해서 아니면 친구들의 입장에서 공감을 해서 그 상황을 보고 막 얘기를 하고 해석을 해요. 그리고 집에 와서도 어떻게 해요? 보통은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그날 있었던 일 중에 되게 많이 충격을 받았거나 아니면 굉장히 강하게 인상을 받은 일에 대해서 엄마한테 막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자기가 그 입장에 대해서 이렇게 자기를 대비시켜 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해요. 근데 남자아이는 어때요? 집에 와서 얘기할까요? 안 할까요? 대부분의 특징을 보면 잘 안 해요. 심지어 자기 일인데도 얘기를 잘 안 해요. 그래서 엄마가
옆집에 누구누구가 옆집에 여자친구가 너 오늘 이런 일 있었다는데? 하고 이제 옆집에서 들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남자아이가 몰라? 아닌데? 이렇게 얘기해요. 이미 머릿속에 사라진 얘기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그제 가서 아니 너 이렇게 해서 뭐 누구가 너한테 이렇게 했다며? 막 이렇게 얘기하면 엄마한테 진짜야? 너 어땠어? 속상했지. 아니 뭐 화났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근데 얘는 더 이상 설명을 잘 안 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보통 어머니들이 전화를 하죠. 옆집에 전화를 해서 특히나 이제 그런 얘기를 잘해주는 여자친구들의 어머니들께 물어봅니다. 아니면 단톡방에서 이제 문의를 하죠. 왜냐면 너무 궁금하고 불안하시잖아요. 걱정되잖아요. 막 해요. 그러면 주로 이제 얘기들 누구의 시각에서 나오나요? 그 얘기를 주로 하는 아이들은 대부분은 이렇게 공감을 잘하고 관심 있는 여자 어린이들이 관찰한 내용으로 쭉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조금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말을 잘하고 공감을 잘하는 여자아이도 아이라는 거예요. 1학년이에요. 1학년의 시각에서 본 겁니다. 그리고 이 시기는 아이들이 원래 발달 단계 자체가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래서 내가 본 게 다예요. 그래서 그걸 확정적으로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그게 다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들께서 우리 아이는 정말 말 잘해요. 그 집의 딸 정말 그 딸내미 너무 말도 잘하고 막 이렇게 하시지만 그래도 1학년 아이라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남자애는 더 이상 얘기해 주지 않아요. 걔를 막 다그치면 안 돼요. 그럴 때는 정말 궁금하시거나 하는 거는 누구랑 소통하셔야 될까요? 맞아요. 선생님이랑 얘기를 하셔야 돼요. 거기에 교실에서 유일한 성인이고 전문가십니다. 선생님과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선생님 미처 그때 그 상황에 아이들이랑 있었던 일을 정확하게 그때 관찰을 못하고 계실 수도 있어요. 다른 상황에 아이들을 보고 계시다가 그런 경우라도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물어보고 여러 명의 아이들의 의견을 선생님이 취합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다 객관적으로 보려면 가능하면 선생님과 소통하셔서 정보를 얻는 것이 제일 좋다.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아이들은 이제 그 지나고 나면 별일이 아니라서 나는 그 정도는 괜찮아 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어머니나 학부모님들께서 서운해서 이거 해결을 봐야 되겠어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럴 때 항상 우리가 중심에 놓아야 될 것은 아이입니다. 아이가 그 학급에서 어떻게 생활해서 잘 적응하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가를 보셔야 돼요. 내 마음이 불편한 것보다는 아이가 잘할 수 있는 방법을 항상 관찰하셔야 됩니다. 그거에 중심을 놓고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 어떨 때는 선생님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셔서 이거를 내가 안내를 받고 또 아이를 도와줄 방법을 찾을 수도 있고 어떨 때는 기다려줄 수도 있어요. 아이가 좀 더 클 때까지 기다려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 친구들과의 관계를 좀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친구를 초대해서 아니면 같이 놀 수 있는 방법을 또 한번 찾아보던가 아니면 친구 엄마들과 함께 소통해 보던지 이런 일들도 할 수 있는 건 누구를 중심에 놔야 되냐면 아이를 중심에 놓으셔야 돼요. 네. 그래서 남녀 아이의 차이점이 좀 있다는 거 1학년에도 보면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근데 이거는 어떤 것이 옳고 나쁘고 더 좋고 나쁘고 이거 아니에요. 다름입니다. 다름. 그리고 이제 여기서 1학년 아이들의 증후군의 새학기 증후군은 많이 들어보셨죠? 아이들이 학교에 가는데 학교 가기 싫어요.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막 계속 머리가 아프고 배가 아프고 소화가 안 될 수 있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꾀병 아니에요. 꾀병 아니고 진짜 아프고 진짜 배탈이 난 거예요. 스트레스로 인해서. 그래서 제가 다른 어머니들께도 혹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1학년 하다 보면 아이들이 정말 배탈이 잘 나요.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장이 약한 친구들 같은 경우는 갑자기 화장실을 막 뛰쳐가요. 그러다가 옷에 화장실 미처 가기도 전에 옷에 실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럴 때는 이제 기초적으로 선생님들이 이렇게 막 처리해 주시고 보건실에 보내서 아이를 좀 어머니들이 옷을 갖고 오실 때까지 기다리거나 이런 경우도 있지만 만약에 아이가 입학하게 돼서 우리 아이가 좀 장이 약하다. 평소 안 약하던 아이들도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어른들도 간혹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혹시 그럴 때를 대비해서는 여벌옷을 속옷이랑 꼭 함께 보내주시면 사물함에 넣어놓고 이따가 이제 나중에 혹시 필요할 때 입어 이렇게 하고 옷을 보내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아침을 꼭 먹여서 보통 이제 보내야 돼요. 아침을 애들이 먹기 싫어해도 뭔가는 먹여서 보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탄수화물 같은 경우 섭취를 하고 와야 아이가 포만감도 있고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요. 아니면 되게 날카롭고 까칠해
까칠해져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리고 성장 발달을 위해서도 잘 먹이셔야 되는데 이때 아침에 제가 경험해 본 바로는 아이들이 정말 소화가 안 되는 식품이 시리얼이에요. 우유에 시리얼을 말아서 먹고 온 아이들 중에 가끔 잘 토합니다. 그래서 시리얼 먹고 온 친구가 한번 토하잖아요. 애들이 다 도망가요. 우유 토한 냄새 안 맡아보셨죠? 근데 그런 일을 겪고 나면 그 토한 아이들도 그 아이도 굉장히 난감하고 또 친구들 앞에서 부끄러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소화가 잘 되고 하는 음식들로 어머니들께서 살펴주시는 게 좋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분리불안증 겪을 위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적응이 잘 안 되는 사례를 이제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아이들이 대부분의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어머니들은 관심도 많으시고 그 다음에 아이들도 열심히 키우고 싶어 하시고 잘 지원해주고 싶어 하시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많지 않겠지만 혹여라도 학교에 가서 이런 적응을 잘 못하는 모습을 보이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내 아이가 그럴 수도 있고 내 옆에 친구가 그럴 수도 있고 우리 반 친구 중에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없는 경우도 있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루 종일 혼자 조용히 있는 아이예요. 이 아이는 발표 시간에도 조용히 해요. 그리고 선생님이 물어도 대답도 안 해요. 율동과 노래도 안 합니다. 하지만 자기 할 일은 해요. 자, 이 아이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이 아이는 내 표현이 어려운 아이예요. 아까 봤잖아요. 자기 할 일은 해요. 하지만 말하거나 노래하거나 표현하는 걸 잘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는 마음속으로 아까 어머니들도 제가 뭘까요? 하고 그랬더니 대답이 이까지는 나오지만 더 이상 밖으로 안 나오시잖아요. 똑같아요. 이 아이들은 그런 상태인 거예요. 이 아이들은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돼요. 어떤 거를 해줘야 되냐면 이제 익숙해져서 친구들 앞에서 자기를 표현하는 거를 자꾸 북돋아 주셔야 돼요. 이제 그 정도만 하시면 이 아이들은 크게 걱정을 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사례 볼게요. 이 아이도 똑같이 혼자 조용히 있고요. 발표도 안 하고요. 선생님 묻는 말에 대답도 안 합니다. 율동도 안 해요. 게다가 빨간색 글씨죠?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해요. 이 경우는 이제 앞부분이랑 다르죠. 이 아이 마음은 몰라요. 어떻게 해야 돼? 그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할 일을 못하는 거예요. 친구들과 선생님 말을 이해를 못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친구들은 다 잘하는 것 같은데 자기만 못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잘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하는 방법을 진짜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친구들이 점점 걔는 저런 거 못해 하고 무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이 도와주고 싶어서 도와주더라도 방과후에 남기고 해도 한계가 있어요. 이 아이를 가르쳐도 크게 성장하지 않는 모습이 보여요. 자, 그러면 이 아이는 어떤 도움이 필요하냐? 경계성 지능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느린 학습자라고 요즘에 많이 불려요. 이제 아예 지능이 낮아서 지능 발달이 느린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 아이들은 어중간한 거예요. 그래서 아예 그냥 지능이 낮다고 판별을 받는 그 수준은 아니지만 학습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그럼 이 아이들은 검사를 해보면 경계성 장애로 나오잖아요. 나오면 이 아이는 도와줘야 돼요. 요즘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육도 굉장히 발전을 해서 이런 아이들을 도와줄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많이 개발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아이들의 도움을 줄 수 있는 선생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적극적으로 어머니들께서 이게 빨리 판단이 된다면, 빨리 발견이 된다면 아이들을 얼마든지 많이 도와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들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살피셔서 아이들을 도와주시면 좋겠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는 제자리에 앉아있지 못해요. 수업 시간에 선생님 못 바라봐요. 그리고 규칙도 잘 못 지켜요. 다른 사람 말 안 듣고 자기 말만 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 신경도 안 써요. 이런 아이가 있어요. 자,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아이가 좀 비슷한가요? 아니에요. 집에서 안 그런데 사람이 많이 있는 교실에서 이런 모습 보일 수도 있어요. 혹시나. 이런 아이들은 내 행동을 잘 조절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제가 1학년 아이들의 특징 말씀드렸잖아요. 그 특징에 이런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죠. 네, 아이들이 1학년 정상적인 발달 단계 이런 게 좀 과잉해서 나올 수 있습니다. 가만히 있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집중 시간이 짧으니까요. 그리고 눈에 띄는 모든 것이 궁금해요. 호기심 많고 질문 많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한 가지를 오랫동안 너무너무 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규칙을 잘 생각 못 해놔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어요. 환상 속에 빠져서 하고 싶어요.
선생님 이름 많이 불러요. 땡땡아 여기 좀 보세요. 땡땡이 자리에 앉으세요. 땡땡이 이거 해야 되는데 뭐 이런 얘기 많이 해요. 그리고 얘는 친구들이 너무 그래도 자기 신경 안 써서 친구들이 너무 좋아요. 이런 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좀 다른 경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리에 못 앉아 있어요. 똑같죠? 그 다음에 선생님 안 바라봐요. 규칙도 잘 못 지켜요. 다른 사람 말 안 듣고 자기 말만 해요. 그런데 마지막 걸 보면 화를 내고 친구와 갈등이 생겨요. 잘 다투는 거예요. 이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 아이의 마음은 자꾸 화가 나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화가 왜 날까? 하고 물어보면 제대로 난 이래서 화가 나 하고 말을 정확하게 하는 거는 어려워요. 사실 그래서 이 아이가 잠잠해지면 화가 난 마음이 좀 가라앉으면 물어보긴 해야 돼요. 왜 화가 나는지, 뭐가 기분이 나쁜지 물어보긴 해야 됩니다. 근데 화가 막 났을 때는 대화가 잘 안 돼요. 짜증이 나고 그다음에 선생님 나한테만 뭐라 그래요. 자기중심적이죠. 선생님이 얘한테만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자기한테만 뭐라 그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친구들이 나만 싫어해. 그리고 내 말을 아무도 안 들어줘서 더 화가 나. 나도 모르게 그래서 소리 지르고 친구들을 막 때리고 물건을 던지게 돼요. 이 아이들이랑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화가 나는 마음은 일단 알겠어. 그쵸? 공감해 주실 수 있죠? 그러면 그러고 나서 이 아이가 화가 가라앉을 시간을 줘야 돼요. 이 아이가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따로 분리를 해서 마음을 가라앉힐 시간을 줍니다. 제가 1학년 아이들 가르칠 때는 마음 쉼터를 마련했어요. 놀이용 텐트를 쳐놓고 아이를 화가 난 아이들은 거기서 잠깐 내가 마음이 안정이 될 때까지 시간을 줬어요. 기다리게. 그리고 나서 대화를 합니다. 그래야지 화가 난 상태에서 아이를 억지로 막 제압하고 얘기를 나누려고 하면 잘 안 돼요.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아이의 마음은 일단 다양한 이유로 화가 났을 거예요. 예, 이유는 한 가지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게 화가 나는 것을 어떻게 다스려야 되고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는 우리가 가르쳐 줘야 돼요. 이 아이는 화가 났을 때 어떻게 자기 감정 처리해야 될지를 모르는 아이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내가 화가 났을 때 이런 거 있잖아요. 심호흡을 3번 하고, 그 다음에 머릿속으로 하나, 둘, 셋을 세고,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런 다양한 방법들을 활용해서 그 아이가 잘 적응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번 자기 화를 좀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어머니가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아이들 사실 엄마도 힘들죠. 힘들지만 이때 가장 사랑이 많이 필요한 시기예요. 그리고 5번째 사례 볼게요. 글을 읽는 게 어려워요. 글자를 잘 구분하지 못해요. 글을 읽고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수 덧셈은 잘하는데 문장은 못 읽겠어요. 문제는 못 풀어요. 그리고 듣고 쓰기를 하면 자꾸 틀려요. 이 아이는 갈수록 점점 모르는 게 많아질 겁니다. 친구들 앞에서 소리내어 글 읽는 게 싫고요. 자기는 공부를 못하는 아이라고 생각하면 자존감이 점점 떨어지기 시작해요. 듣고 쓰는 연습을 하기 싫어해요. 그리고 공부를 잘하는 친구가 부럽긴 해요. 그러니까 점점 자기는 더 작아져요. 선생님이 나한테 뭐 물어볼까 봐 너무 무서워요. 그러니까 더 위축되고 수업 시간에 점점 더 소극적으로 되겠죠. 자, 이 아이에게는 어떤 도움이 필요합니다. 어떤 도움이냐면 이 아이는 한번 의심을 해봐야 돼요. 혹시 난독증이 아닌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글자를 이해를 못하잖아요. 글을 읽을 수 있어요. 소리 내서 읽을 수는 있지만 내용을 이해를 못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문자를 보는데 그 문자를 정확하게 형태를 잘 이해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의 난독증, 근데 난독증 선생님 몇이 있을까요? 우리나라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요즘에 검사를 하면 생각보다 많아요. 5%. 100명 중에 5명 정도가 난독증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아는 사람 중에 정말 유명한 분 중에 아인슈타인이 바로 난독증을 가진 분이었어요. 그분 천재잖아요. 천재도 난독증이 있을 수 있어요. 난독증이 1학년이나 2학년 때 발견을 해서 우리가 적절한 도움을 받잖아요. 4학년쯤 되면 거의 극복이 된다고 해요. 빨리 발견할수록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난독증이 혹시 의심된다고 하면 우리 아이가 혹시 글이 너무 느리거나 글자를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거나 하는 것을 유심히 살펴보시고 이것을 이제 검사해 보시고 진단을 받으면 빠른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담임 선생님 혹시 이것을 제안하셨을 때 어머니도 어머 우리 선생님이 우리 아이를 뭘로 보시고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이 그만큼 유심히 보시고 어머니가 한번 검사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하고 제안해 주실 수 있거든요. 그러면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검사이기 때문에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6번째예요. 거짓말하는 얘기 아까 나온다고 했죠. 자주 거짓말하고요. 인정 못하고요. 친구들이 나랑 잘 안 노는 것 같고 나를 거짓말쟁이라고 놀려요. 그리고 선생님이 자꾸 이거 맞아? 너 진짜 그렇게 했어? 하고 물어봐요. 이 아이는 사실 거짓말을 하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닐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친구들이 관심을 가져줬으면 해서 거짓말을 할 때 가만히 보면 재밌게 이야기를 꾸며내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보면 그냥 거짓말이라고 하지만 걔는 친구들의 관심을 사고 재밌게 하려고 이야기를 꾸며내는 거예요. 그것은 아이들한테 관심을 끌려고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막 거짓말을 하려고 해서 하는 거하고는 좀 달라요. 그럴 때는 친구들의 관심을 그런 거짓말 이야기로 해도 그거는 그냥 환상 속에서 이야기를 지어내는구나, 재미있는 이야기꾼이구나 하고 넘어가 주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이런 경우 있어요. 내 거짓말을 덮으려고 계속 거짓말하는 거 있어요. 뭔가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덮으려고 거짓말을 했는데 엄마가 자꾸 물어보거나 그 뒤에서 계속 이어지는 일 때문에 또 거짓말하게 되는 경우 있죠. 이때는 바로 잡아주셔야 돼요. 그때 용기가 필요해요. 내가 거짓말했다는 거 딱 인정하고 그거를 다시 반복하지 않게 노력하는 거 필요합니다. 이거는 짚어주셔야 돼요. 어머니께서. 대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이를 너 왜 이렇게 거짓말했어? 하면서 다그치시거나 다른 사람들 앞에서 노골적으로 얘기하시는 거 절대로 안 돼요. 아이와 둘이 있을 때 얘기하고 차분하고 단호하게. 그리고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모를 때 그냥 이야기 지어냅니다. 꾸며서 얘기해요. 그리고 혼나는 게 무서워서 또 거짓말할 때도 있어요. 내가 뭐 잘못을 했는데 그걸 엄마가 알면 엄마가 혼낼까 봐. 그래서 거짓말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또 어떻게 하셔야 돼요? 거짓말하는 것보다 이렇게 선택하는 게 너한테 더 좋아 하고 알려주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사실 학급에서도 되게 어려운 아이가 있어요. 방금 앞에 아이들은 사실은 일반적으로 학급에서 좀 볼 수 있는 아이들이고요. 요즘에 좀 많아지는 것 같아요. 품행장애를 겪고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공격적이고 소통이 안 되고 뭐든지 부정적으로 얘기해요. 이 아이들은 사실은 가정에서도 다루기 힘들다고 하셔요. 부모님들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가끔 우리가 보는 뭐 금쪽 상담소 이런 데 나오는 친구들이죠.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셔야 됩니다. 도움을 받아야 돼요. 엄마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는 전문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보면 분노 조절 장애 체크리스트 이런 것도 하지만 이런 경우에 사실 집에서는 끽소리 안 하고 조용히 잘 지내는 아이들도 있어요. 어떤 경우? 아버지나 어머니가 굉장히 강압적이고 억압적인 분위기를 만드실 때, 무섭게 대하시는 분일 때, 그 앞에서는 조용해요. 가만히 있어요. 그러다가 학교에 오잖아요. 학교에 와서 친구들이나 선생님께는 이런 폭발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럴 때는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부모님들이 어머 우리 집에서는 조용히 잘 있는데요. 걔 잘하는 애인데요. 이렇게만 고집을 부리실 건 아닙니다. 다 같이 교실에서 생활하는 모습을 보는 사람은, 객관적으로 보는 사람은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의 얘기를 귀담아 들어주셔야 그 아이를 도와줄 수 있어요. 이런 품행장애를 겪는 아이들은 이 분노 조절이 잘 안 되고 힘들기 때문에 나중에 사회에 적응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또 다양한 이런 문제점들이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선생님이랑 학부모님이 함께 소통하고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함께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아까 우리 교육장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서로 이해하고 소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학교가 존재하는 이유도, 교사가 존재하는 이유도, 이런 가정이 존재하는 이유도 바로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그럼요. 학생들, 아이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행복하게 성장하기를 바라는 이제 이런 우리 교육 공동체가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아이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근데 요즘에 보면, 제가 보면 어머니들께도 아까 여기 오실 때 불안한 마음이 있으셨죠. 그 불안한 마음 때문에 걱정도 되시죠.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선생님들은 어떨까요? 지금 선생님들은 어떨까요? 선생님들도 불안하십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서로 잘 알면 많이 안 불안해요. 어머니도 그 선생님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면 많이 안 불안하세요. 선생님이 이렇게 하실 거야 예측이 되잖아요. 그런데 선생님도 지금 교실에 20명의 아이들을 만날 때 40명의 백그라운드에 있는 학부모님들을 같이 만나는 거예요. 어머니들은 한 분의 선생님을 만나는 거지만 선생님들은 40명의 학부모를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아이들은 바로 눈앞에 보이기 때문에 잘 파악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백그라운드에 있는 학부모님들은 잘 이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잘 안 돼요. 잘 몰라요. 그분이 어떻게 성장해왔고 어떤 일을 경험했고 잘 몰라요.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불안하실까요? 불안하지 않을까요? 불안해요. 아까 불안하다는 것은 서로 잘 소통하지 못하게 하는 장애 요인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학부모가 되시고 정말 중요한 시기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
정말 중요한 시기예요. 이때 아이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아 개념 형성이 되고 내가 어떤 학생이 될지 1학년 때 내가 보이는 모습들이 쭉 연결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선생님과 잘 협력하셔야 돼요. 그리고 어른이기 때문에 내가 사실 정말 이 세상에서 너무너무 사랑해서 이 사람만은 평생 함께 할 수 있겠다 싶은 사람이랑 결혼하셨죠? 아니에요? 평생 같이 하고 싶은 사람이랑 결혼하셨죠? 아버님 왜 눈을 이렇게 피하시나요? 그래서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셨잖아요. 근데 그분이 내 마음대로 되나요? 다 아나요? 잘 못 맞춰줘. 그분이 한 행동이 다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쵸? 하지만 내가 그때 결혼할 때만 생각해도 제일 믿을 수 있고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런 사람도 지나다 보니까 이해가 안 되고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는데 하물며 내가 선택하지도 않은 내가 갔더니 입학식에 갔더니 갑자기 우리 아이 담임이라고 계신 분이 내 마음에 100% 들 수가 있을까요? 그거는 거의 불가능해요. 아무리 좋은 분이라도 내가 좋아하는 부분이 있고 내가 싫어하는 부분이 있다면 분명히 맞지 않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를 어떻게 우리는 극복해야 될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 아이 중심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 아이가 성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생각하시고 내가 마음에 들고 안 들고는 배제하셔야 돼요. 내 아이에게 잘 가르쳐 주시고 공정하게 해주시고 아이들과 함께 잘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면 신뢰하시고 믿어주시고 그 다음에 적극 지지해 주셔야 돼요. 내 마음을 제발 아이의 마음으로 실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어머니들도 행복한 학교 생활을 하실 수 있는 학부모로서 있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학생들이 선생님에 대한 존경을 가지고 또 학생들에 대한 선생님은 존중감을 가지고 학부모님은 학교에 협력하는 마음을 가지고 생활한다면 이 교육 공동체가 함께 잘 성장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사실은 어디서 따왔냐면 조희원 교육감님이 올해 2024년도 신년 인사를 하시는데 이 내용을 말씀하시는데 너무 딱 맞는 말씀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써봤습니다. 자, 협력적 관계 맞는 거 중요하죠. 이거 옆집 엄마 말고 선생님이랑 꼭 얘기해 주세요. 우리 옆집 엄마 정말 똑똑하시고 잘하시지만 그래도 우리 교실에 대해서 제일 잘하는 건 우리 옆집 엄마가 아니라 우리 선생님입니다. 그리고 자녀가 할 일 절대 대신해 주시면 안 됩니다. 자녀가 겪을 아픔도 대신해 주실 수 없어요. 숙제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아이가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애가 못하더라도 자기가 하고 자기가 실패를 해보고 실수해보고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그게 학교예요. 사회에 나가서 하면 정말 큰 아픔으로 다가오지만 학교에서는 실수해도 되고 학교에서 실패할 수 있어요. 그걸 이겨내는 연습을 하는 게 학교예요. 그런 기회를 어머니들께서 주시려면 학교에서 아이들이 그런 걸 겪을 수 있도록 어머니들께서 너무 통제하려고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어머니들께 이제 드리고 싶은 마지막 이제 얘기예요. 말씀이에요. 어머니들 정말 노력 많이 하십니다. 우리나라 어머니들만큼 아이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특히 이제 공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면에서 심지어 아이가 다른 친구와 좋은 관계를 맺어주려고도 굉장히 노력하시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은 10번 시도해서 5번만 잘하셔도 정말 훌륭한 부모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모가 처음이라 엄마도 실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엄마도 내 아이를 정확히 다 모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한 행동이 너무너무 좋은 결과가 아니라 내가 생각하기에 잘못된 결과로 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괜찮습니다. 아이는 크면서 엄마가 이것을 내가 나를 위해 노력했다는 거 다 이해해요. 그러니까 내가 한 정말 10번 중에 5번만 시도해서 잘한 것만 있다 해도 정말 좋은 부모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거는 뭐 다 아시죠? 나는 변하지 않으면서 애 보고는 자꾸 변하라고 잘하라고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리고 가능한 본보기를 잘 보이셔야 애들이 따라합니다. 내가 정말 화목한 가정을 아이가 미래에 꾸렸으면 좋겠어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지금 어머니가 화목하셔야 돼요. 내가 행복하셔야 돼요. 그래야 아이가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아이들은 누구한테서 나왔어요? 나한테서 나왔어요. 내가 하는 행동을 보고 자라고 내가 하는 말을 듣고 자랍니다. 내가 우리 남편한테 어떻게 말하는지를 보고 아이는 그 역할을 배워요. 그래서 아무리 잘 키운 아이도 만약에 부모님이 소원하고 관계가 좋지 못한 밑에서 자랐다면 커서 결혼했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잘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아이가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행복한 삶을 살게 해주시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지금 이 순간 이 환경에서 내가 행복하면 돼요. 조건 없이. 아, 난 이래서 행복 못해요, 선생님. 생각보다 돈이 많지 않아서 집이 좁아서 저는 행복하지 못해요. 이런 건 안 돼요. 어떤 조건도 상관없이 내가 행복하시면 아이는 행복한 삶을 어떤 조건에서 행복할 수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자꾸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슨 조건이 있어야지만 행복하다는 건 행복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본보기 잘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본인들을 너무 가혹하게 비판하지 마세요. 잣대를 낼 때 어머니 스스로 내가 좀 더 잘했어야 되는데, 내가 좀 더 잘해줄 걸, 내가 아이한테 이만큼 해줬으면 더 잘 될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네, 충분히 열심히 하고 계시고 충분히 아이를 위해서 사랑도 주시고 잘 키워주시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차분히 아이의 감정 들어주고 사랑한다고 내 편이라고 자주 표현해 주세요. 초등학교 입학하고 나면 유치원 때는 그렇게 잘해주시던 사랑한다는 얘기를 초등학교 입학하면 안 해주시더라고요. 이제 초등학교 입학하면 사실은 머쓱해지기도 해요. 6학년쯤 되면. 사랑한다는 말이 나오려고 하다가 머쓱해져요. 그러니까 사춘기 되면 눈빛이 변하거든요. 그래도 사랑한다고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이것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생각보다 잘할 때 성장한다고 생각하시지만 잘 못했을 때 이 시기에는 성장을 더 많이 합니다. 잘 못했기 때문에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더 잘하고 싶고 인정받으려고 더 노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하거나 실수하는 거에 대해서 아이들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학부모님들은 거기서 격려해 주셔야 돼요. 지지해 주시고.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부모님도 나는 절대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야. 엄마 아빠 봐. 엄마 아빠 실패 안 하잖아. 실수 안 하잖아. 이게 좋은 교육이라고 생각하시지만 그렇지 않아요. 어떤 모습을 보여주셔야 되냐면 내가 실수했을 때, 내가 실패했을 때 어떻게 이겨나가는지 보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실수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인정하고 내가 그 실수를 만회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아이한테 항상 좋은 모습만 보여주느라고 그런 실수나 실패를 감추셔서는 안 돼요. 오히려 엄마 아빠가 당당하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인정해 줄 때 아이들이 더 잘 성장할 수 있다는 거 잊지 말아 주십시오. 그리고 어려운 과제를 한번 같이 해결해 보세요. 쉬운 과제 말고요. 누구나 다 이룰 수 있는 과제 말고 어려운 과제를 아이들과 함께 도전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쩔쩔매는 거 보여주셔야 돼요. 엄마 아빠도 어려울 수 있구나. 엄마 아빠도 어려운 걸 해결하고 저렇게 노력하는구나. 그걸 보여주셔야 돼요. 척척 해결해내는 거 보여주시면 아이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우리 엄마 아빠는 저렇게 잘하는데 난 안 돼. 난 정말 못났나 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엄마 아빠도 이렇게 잘 못하지만 노력했어. 이걸 보여주시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엄마 아빠가 나 전교 1등이었어. 이거 아이한테 어떻게 될까요? 주눅들게 해요. 생각보다 아이들의 경쟁 상대가 부모가 될 수 있어요. 부모가 전교 1등이고 부모가 너무너무 잘난 사람들이었으면 아이들은 그에 미치지 못한 아이들이 많아요. 그럼 아이들은 너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너무 완벽하다는 것을 강조하시거나 보여주시는 게 썩 좋은 건 아니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현재를 만끽해 주세요. 오늘의 행복이요. 조부모님들은 아이들이 실수해도 잘 봐주시잖아요. 너그러우시잖아요. 그 이유는 시간이 지나면 다 성장하고 다 잘 될 걸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 아이들이 실수해도 다 잘 봐주십니다. 그리고 아까 칭찬 얘기했잖아요. 칭찬을 어머 너 이번에 1등 했구나. 너무 잘했어. 그러면 걔가 1등 할 때만 칭찬받는 줄 알잖아요. 그래서 1등 안 하면 걔는 1등이 아니면 포기해요. 그냥. 그게 아니라 야, 너 지난번에 15등이었는데 이번에 10등이 됐구나. 10등 되려고 되게 노력했네. 노력하니까 이렇게 또 좋은 성과를 보이는구나 하면서 그 과정을 칭찬해 주시는 게 훨씬 더 아이들의 성장을 돕는 데는 도움이 된다고 해요. 마인드셋이라는 내용 그 책을 보면 사람들이 고정된 결과보다는 성장 가능한 그 내용을 가지고 격려해주고 지지를 해줘야 아이들이 성장을 더 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거 혹시 다음에 기회 되시면 한번 참고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도 돌보는 걸 잊지 마세요. 아이들을 위해서 너무 희생하지 마십시오. 불행한 엄마를 보면 아이도 힘들어져요. 아이를 위해서 너무 희생하느라고 나를 돌보지 않고 힘들어지면 아이도 힘들어집니다. 아이들이 행복을 생각하신다면 본인도 행복하셔야 돼요. 그래서 좋은 엄마가 되는 것도 정말 중요한 거지만 나를 사랑하고 나를 존중하고 나를 아끼는 사람도 중요해요. 그래야 아이도 자기 자신을 아낄 줄 아니까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정말 아이에게는 얼마나 소중하고 대단한 존재인지를 항상 잊지 말고
그리고 초등학교 아이 입학시켜서 좀 더 편안한 마음으로 행복한 학교 생활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초등학교 입학하는 자녀 두신 거 축하드리고요. 오늘 여기서 연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 초등학교 저학년이 볼 수 있는 국어 사전이 있으면 혹시 추천 좀 해줄 수 있으신가요? 초등학교 저학년에게 필요한 국어사전. 국어사전이 왜 사용하고 싶으실까요? 그러니까 책이나 이런 걸 볼 때 그 뜻을 설명해 줄 때 부모도 이게 잘 안 해석이 안 이렇게 알고는 그렇죠, 있지만 그렇죠. 해석이 질문할 때. 정확하게 네. 얘기해 줘야 되는 네, 네, 네. 게 필요할 때 함께 찾아보고 해보면 좋겠는데 이제 있는 국어 사전들은 너무 어려운 게 더 어려운 게 많으니까 제가 알기로는 저학년들한테도 네, 필요할 저학년용으로 수 있는 나와 게 있을 있는. 것 같아서. 네, 우리말 뭐 사전 같은 경우에 쉽게 그림이랑 같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사전들이 있어요.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회사의 어떤 거라고는 말씀을 좀 드리긴 어렵고요. 저도 이렇게 저학년 아이들을 이렇게 같이 학습을 하다 보면 정말 궁금한 게 많고, 그리고 설명을 내가 어머니 말씀처럼 내가 하는 용어 자체를 이해를 못해서 내가 설명을 해줘도 잘 모르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제 다양한 경우가 있긴 한데 그림이 같이 되어 있으면서 거기에 대해서 간단한 우리말로 설명이 된 사전들이 있어요. 회사는 제가 말씀드리긴 좀 그럴 것 같고 네, 그림이 곁들여져 있는 걸 같이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글자로 아이에게 알려주는 것보다 지금 시기에서는 그런 그림이나 사진들이 훨씬 더 설명이 더 잘 되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아이들은 뭐 이렇게 물론 사전으로 찾아보는 것도 연습하고 하면 참 좋지만 요새 뭐 즉각적으로 나오는 것들도 많으니까 그게 굳이 나쁘다고 저는 생각이 안 돼요. 왜냐하면 사진 자료나 그림 자료 굉장히 많이 들어있잖아요. 그거 적절히 활용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또 질문 있으실까요? 사실 오늘 제가 얘기가 좀 많이 길었거든요. 근데 사실 2시간 동안 쉼 없이 이렇게 잘 들어주시는 거 정말 대단하시거든요. 대단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혹시 더 질문하실 거 없으실까요? 네, 말씀해 주세요. 노파심이긴 한데요. 네. 근데 사실 요즘에는 그런 뭐 서희초 사건 이런 것도 있어서 좀 오히려 좀 조심스럽긴 한데 사실 어떤 선생님을 만나게 될지도 좀 복불복이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거든요. 사실 어느 선생님이 뭐 사립이든 공립이든 어느 선생님이 어떻게 계실지 몰라가지고 그래서 사실 뭐 그런 부분에 대한 걱정, 선생님들이 다 좋지만은 또 않으실 것 같다는 그런 생각도 조금 들긴 하고요. 뭐 이거는 사실 어떻게 해결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냥 해결할 수 없을 수도 있지만 해결이 쉬울 수도 있어요, 어머님.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물론 사람을 내가 만날 사람을 내가 아까도 말씀드렸 불안하실 거예요, 지금. 어떤 분을 만나서 우리 아이가 배울지. 그거 아마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아까 아이 3명을 낳아서 키워봤다고 했잖아요. 저는 사실은 교사이면서 제가 아이들을 1학년 아이들을 맞아서 가르치는 것도 몇 년씩 해봤고 그 다음에 어머니들과 상담도 해보고 했지만 학부모로서 대하는 게 다르다는 거 저도 잘 알아요. 왜냐하면 내 아이의 담임선생님이 어떤 선생님일까에 대한 걱정이 생기고 잘 맞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생기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우리 아이가 정말 좋은 분 만나서 잘 적응하고 지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드실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상황을 놓고 봤을 때 내가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죠. 그래서 그냥 속상하기만 하시면 도움이 안 돼요. 이렇게 상황을 놓고서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미련을 버리셔야 됩니다. 버리고 이제 대신에 아이에게 우리 선생님이 훌륭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아까도 말씀드렸죠. 내가 나랑 정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 저 선생님 생각하는 거나 행동하시는 게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내가 생각에는 아리송이 하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어른으로서. 하지만 아이가 지금 1학년 때는 누가 절대자라고요? 선생님이 영향력을 줄 절대자예요. 지금 그 교실 안에서는. 그럴 때
내가 너희 선생님을 믿고 너를 잘 가르쳐 주실 거라고 나는 생각해 하는 느낌을 주셔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 아이를 위해서. 아이가 그래야지만 그 교실에 가서 선생님 말씀을 듣고 선생님이 이렇게 아이들과 해보자고 하는 걸 따를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이 선생님을 바꿀 수 있느냐? 못 바꾸잖아요. 이 아이는 1년 동안 선생님이랑 잘 지내야 돼요. 그러면 그 선생님이 정말 훌륭한지 아닌지가 문제가 아니라 이 아이가 선생님과 1년 동안 잘 지내고 학급 내에서 잘 생활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 판단을 거기다가 자꾸 갖다 놓으면 힘들어요. 그래서 선생님을 믿고 절대적으로 신뢰합니다 하는 느낌으로 아이랑 함께 교감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힘들 수 있어요. 아이도 힘들 수 있어요. 자꾸 마음속에서 우리 엄마가 저건 아니라고 했는데 이러면서 아이는 계속 딜레마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 혼란은 주지 않는 것이 좋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실 어머니가 보시기에 아이가 좀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아이가 이것 때문에 굉장히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일시적인 건 좀 기다려 주셔야 돼요. 그렇지만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힘듦을 겪고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아이가 생각보다 표현을 잘 못하는 아이예요. 그럴 경우에는 조심스럽게 선생님과 상담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걱정되고 이게 너무 큰 문제인데 내 스스로는. 그래서 선생님 이런 아이가 이런 어려움을 겪는 것 같아요 하는 얘기는 하고 선생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고 서로 조언을 하고 구하고 소통해 봐야 돼요. 그리고 어머니가 걱정하는 것만큼 교실에서 그렇게 큰 걱정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집에서 아이를 바라보고 대화 나누는 것과 학급에서 일어나는 모습은 또 생각보다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객관적인 시각을 보시려면 선생님과 소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아이들의 모습을 같이 보시고 내 감정을 좀 객관화하셔야 돼요. 자꾸 내 감정을 실어서 생각하시기보다는 객관적으로 좀 떨어져서 생각해 보시고 그런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다시 말씀드리면 선생님들도 이런 소통에 대해서는 되게 목말라 하시고 또 한편으로는 걱정도 많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소통이라는 게 잘 되면 좋지만 보통은 어머니들이랑 소통이 잘 되면 좋지만 우리가 친구 관계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그냥 보통 친구처럼 대화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선생님들에게도 쉽지는 않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네. 혹시 답변이 되셨을까요? 네. 어쨌든 아이가 잘 적응해서 행복한 생활 할 거라는 믿음을 가지시고 그리고 학교에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없으십니까? 네. 그러면 오늘 이것으로 이제 연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 내일도 또 여전히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네,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